반갑습니다. 직접 소개를 좀 해주시죠, 경위님. 일산 동부경찰서 교통안전계에서 교통경찰을 하고 있는 문성준 경위입니다. 일단 저기 표정이 눈 주위가 좀 약간 이렇게 붉게 부어오르거든요. 네, 왜냐면 이제 예. 긴장이 되면은 이게 나타나는 사람마다의 이 증상이 있어요. 저희가 이제 경찰 특집을 해가지고 많은 경찰관 분들 저희가 좀 만나 뵀습니다. 근데 사실 교통경찰은 오늘 처음 뵙는 것 같아요. 지금 입고 계신 게 평소에 근무하시는 근무복인가요? 예, 저희 일반 경찰관들은 보통 이 하얀색이 아닌 남청색, 맞아요. 어두운색 계열의 근무복을 입는데요. 저희 교통경찰관들은 아무래도 사거리에서 좀 더 확인하기가 쉽게 하얀색 근무복을 입고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에어백 조끼, 이게 그냥 조끼가 아니라 에어백 기능을 할 수 있는 조끼예요. 이게요? 그래요? 어떻게 해요? 이 부위가 오토바이하고 연결이 되는 부위인데 떨어지는 순간 부풀어. 예, 가스도 있어서 이 가스에서 순간적으로 나오면서 이 부위가 전부 공기가 차. 그래서 이걸 입고 계시는구나. 네. 그래서 신발도 이게 안전화. 신발도 저희한테 나온 부츠인데요. 이게 발목하고 발을 보호할 수 있도록. 근데 신발 되게 멋있네요, 이거. 같은데요. 어떤 뭐 뉴스 같은 거 보면 누구 도주 차량 같은 거 오토바이 쫓아갈 때. 따라가는 거 그 진짜 그 시속이 엄청난 거 위험하지 않아요, 진짜? 무섭지 않습니까, 또 때로는? 근데 이 무섭다고 하는 순간 더 위험한 상황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뭐 마인드 컨트롤하면서 아차하는 순간. 그리고 요즘 또 그 큰 오토바이들은 무게가 또 굉장히 네네네네. 어마어마하잖아요. 네. 예. 제 지금 타고 있는 오토바이는 300kg가 넘고요. 무게가. 그리고 이전에 탔던 데이비슨 같은 경우는 400kg가 넘는 오토바이였어요. 이게 그냥 연습 삼아서 넘어뜨리고 세우기도 하는데요. 그때는 진짜 힘들게 일으키는데 예. 이게 막상 도로에서 넘어졌잖아요. 예. 그냥 세워져요. 그냥 세워진다고요? 네. 너무 창피해서. 너무 창피해서. 너무 창피해서. 보는 눈이 많으니까. 학년이 많다 보니까 그래도 또. 그 참 이상해. 사람의 힘이라고 좀 이상한 거 같아요. 초인적인 힘이 막. 예. 어이없게 넘어질 때 나 혼자 있을 때는 막 막 일어나려고 해도 잘 안 일어나잖아. 근데 사람들 볼 때 넘어지면 괜찮아요 하는데 볼때 괜찮아요. 괜찮아요. 피가 이렇게 천천히 나는데 사람이 왜 그런지 모르겠어. 희한해요. 희한해요. 저희가 이렇게 보면 교통경찰들 사이카를 타시잖아요. 그러면 일단 그 선글라스 끼시고 이게 이제 헬멧 딱 쓰시기 때문에 그러면 멋있기도 하지만 조금 약간 움찔한다 그럴까 보는 입장에서는 그렇죠. 왜냐면 예를 네. 들어서 그냥 이렇게 지나가시면 네. 나 뭐 잘못했나? 뭐 잘못했나고요? 약간 내가 뭐 신호 위반했나? 저 움찔하거든요. 예. 그게 바로 제가 사이카 타는 이유예요. 왜요? 이렇게 사이카를 타는 순간 네. 아무래도 주변 분들이 저를 바라본다는 의식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좀 더 신경 써서 운전했으면 좋겠다라는 신호일 수도 있겠네요. 아무래도 주의도 환기가 주의 되고 환기 되니까. 그리고 모든 분들이 저를 바라보고 있다라는 도로에서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해요, 진짜. 그래서 행동 하나에 조심하고. 그러니까 뭐 주의 향기까지는 괜찮은데 도로에 모든 분들이 나를 쳐다본다라는 내 스스로도 내가 이 일을 하는 이유가 그것도 포함된다는 얘기신 거죠? 한 줄로 요약하면 교통경찰의 꽃은 사이카다. 이 사이카를 타는 경찰관이 많지는 않아요. 저희 일산 동부경찰서에 저 혼자 타고 있고요. 혼자예요? 저 혼자 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그런 생각도 들게 돼요. 오토바이 사고는 보호할 수 있는 게 헬멧밖에 없다 보니까 맞아요. 저희 지역에서는 꼭 안전모 착용률을 100%로 만들어야겠다. 실제로 헬멧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제가 한 3년 전에 아침 11시에 안전모 단속을 한 번을 했어요. 근데 퇴근할 때쯤에 오토바이 교통사고가 났다. 그 정도만 듣고 전 퇴근을 했거든요. 다음 날 출근해서 보니까 그분이셨는데 그분은 병원을 이송하는 과정에서 안타깝게도 사망까지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 더 안전에 대해서 말씀을 더 드렸다고 하면 그분이 헬멧을 더 쓰셨을 거고 그렇게까지 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고 좀. 사이카를 모시면 이렇게 위험천만한 순간도 조금 경위님도 겪으실 것 같아요. 네. 제가 한 몇 년 전에 웨빈이 방한을 하셔서 자유로 아시죠? 알죠. 자동차 전용도로. 네.
그 에스코트를 동료 직원들과 함께 하다가 갑자기 기어를 변속할 수 있는 클러치 케이블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한 100km 이상 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요? 예. 이 상황에서 진짜 넘어지면은 크게 다치겠구나. 시동 꺼지면 넘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맞아요. 갓길로도 못 가고 1차로 안쪽으로 들어와서 겨우겨우 뭐 1, 20km까지 속도를 줄여가면서 이제는 넘어져도 크게 안 다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멈추려고 하는 순간 시동이 뚝 끊어지면서 이제 멈췄거든요. 아우. 그때 견인차를 급하게 요청을 했는데 2시간 걸렸어요. 2시간을 기다렸어요. 네, 2시간을 기다렸어. 1차로 안쪽 갓길에 혼자 서서 아우. 견인차에 오토바이를 태우고 저는 그 사장님하고 같이 앞에 타고 네. 오는데 어쩔 수 없이 저는 에스코트 하는 데서 중도 빠지게 됐고 나머지 직원들이 마무리는 했지만 어떻게 보면은 위험한 순간이기도 하지만은 그 2시간 동안 제가 서 있으면서 되게 왜 이렇게 제 자신이 처량하지라는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죠. 네. 사이카와 내가 함께 돼 있을 네. 때 내가 자존감을 가장 크게 또. 네, 맞아. 아 근데 내가 도로 한가운데 이렇게. 서 있고. 아니 근데 이제 경위님께서 이제 기본 임무 외에도 긴급 출동하는 응급차나 소방차 길을 터주는 일을 또 하신다고 들었는데. 네. 이게 이제 교통경찰의 기본 업무입니까? 기본 업무는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아 그래요? 어떻게 조금 더 적극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찾다가 우연하게 그게 생각이 나서 시행을 하기 했고요. 그러다가 그 후에 언론 보도에 보니까 구급차가 사고가 났어요. 교차로에서. 구급차가 전도가 되면서 구급대원분들이 밖으로 튕겨져 나오셨는데 119 구급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사거리로 들어갑니다. 교차로를 빠져나가는 순간 오른쪽에서 달려온 차량과 부딪혀 나동그라집니다. 차 밖으로 튕겨나온 구급대원은 곧바로 몸을 일으킵니다. 쉽게 몸을 가누지 못하던 다른 대원도 기어서까지 몸을 움직입니다. 이들이 구하려던 건 심정지 상태에서 병원으로 실려가던 91살 환자 김모 씨였습니다. 본인도 많이 다치셨을 텐데 환자분을 챙기시면서 그 수신호까지 하는 걸 보고 제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야겠다 그런 생각으로 임하게 돼요. 진짜 시속 120, 130 막 달리는 구급차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딱 봐도 아 저건 진짜 심정지 아니면 중증 외상 환자 진짜 긴급한 상황이구나. 그래서 제가 뭐 이렇게 생각할 여유 없이 그냥 무조건 저기 따라가야지. 무조건 가서 안전하게 병원 도착할 수 있게 해줘야지. 그런 생각부터 들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거의 이 소방차 길 터주기를 처음 초창기 막 시작했을 때예요. 그래서 일단 소방차 가니까 무작정 붙긴 했는데 이게 가다 보니까 갑자기 배달 오토바이가 한 대가 제 옆에 나타난 거예요. 단순히 위반하는 사람인가라고 처음에는 생각도 했었는데 이 배달 오토바이가 제가 이동하는 경로에 제가 통제를 하면은 이어서 통제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현장까지 무사히 갔었고 그분은 자기가 지금 배달을 하던 중이어서 좀 자리를 떠야겠다라고 해서 일단 연락처를 먼저 받았어요. 그분이 연락처를 받아서 지금도 그 배달원하고는 계속해서 연락을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일산 동구 정발산동 사는 윤혜성입니다. 안녕하세요. 그때 당시 상황이 제가 대하동에서 피자를 싣고 덕이동을 가던 도중에 덕이동 공장이었는데요. 연기가 자욱하게 많이 나고 공장에서 그냥 소방차가 앞차 때문에 못 가니까 사이카 운전하고 있는 교통경찰 형을 봤는데 혼자 빌터주기가 벅차가지고 제가 한번 도와줄까 해가지고 한번 따라가 봤습니다. 화재를 진압하고 그때 피자를 싣고 고객님한테 갔는데 1시간 반 만에 도착했어요. 그래서 너무 죄송한 마음에 제가 환불을 해드리려고 했었는데 너그럽게 다
이해해 주셨습니다. 네, 손님이. 가끔 이제 신호등이 고장 났다거나 아니면 좀 위급한 상황에 내려서 하실 때도 좀 있거든요. 그럴 때도 좀 때로는 무서울 때 좀 있지 않으실까요? 저희 관내에 아까 말씀드린 자유로가 있다 보니까 화물차에서 이제 낙하물이 떨어져서 통행에 불편하다거나 네. 교통사고가 발생을 하게 되면 2차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맞아요. 확률이 그렇죠. 되게 높아요. 거기는 고속으로 주행하는 도로다 보니까 그럴 경우에는 요즘에 트래픽 브레이크라고 해서 제가 5차선에서 1차선까지 왔다 갔다 지그재그를 하면서 차량 속도를 서서히 줄이는 예, 통제 방법을 쓰고 있는데요. 제 입장에서도 안전하고 제 뒤에 따르는 그 시민분들도 가장 안전한 방법이니까. 그렇죠. 네. 근무하면서 경위님이 좀 가장 많이 하는 말 있습니까? 아무래도 그 제가 말한다는 거는 어느 분이 위반해서 제가 단속할 때예요. 그러면 저는 일단 우리 선생님, 우리 선생님이라고 네. 해서 그럼 우리 선생님. 그게 제 방어적인 표현일 수도 있어요. 실례하겠습니다. 우리 선생님 안전모 미착용 단속하겠습니다. 실례하겠습니다. 우리 선생님 뒤에 신호위반 하셨고요. 면허증 좀 제시해 주십시오. 요즘은 어떻게 합니까? 요즘은 경위님. 제가 이제 딱 위반을 했어요. 해서 그럼 한번 딱 보여주세요. 우리 선생님께서는 도로교통법 5조 신호위반 하셨습니다. 면허증 제시 좀 해주십시오. 아 근데 제가 이게 노란불에서 막 바뀔 때 멈출 수는 없잖아요. 그 뒤에 급브레이크를 밟으면 사고가 날 수 있고 그래서 그냥 간 건데 침입을. 우리 선생님 여기 어린이 보호구역이었는데 그렇게 노란불에 여기 어린이 보호구 이거 뭐, 와, 정말 잘못했는데요? 아니 이런. 아 예. 여기 가상계좌 있고 몇 월 며칠까지 납부하시면 되고 도로교통법 5조 어린이 보호구역 신호위반으로 아니 근데 갑자기 경위님. 아니 상황이긴 하지만 갑자기 어린이 보호구역을. 혹시 뭐 이런 경험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딱 오셨는데 딱 걸렸어요. 아, 제가 화곡중학교 너 걔 아니야? 나야 나 세워. 와 진짜 오랜만이다. 야 진짜 오랜. 야 미안하다. 나 진짜 너무 나 왜 이래서 경찰 됐다고 했더니 여기서 만나네. 이런 경우 어떡합니까? 파견 지원 일단 다 배제입니다. 예. 네. 면허증 받고 통고처분 스티커 주고 연락처를 받고. 경위님 삼촌 만났어요. 삼촌. 네. 한번 해주세요. 야 여기 아. 삼촌 만나도 학연 지원 다 배제. 나중에 조카한테 용돈을 그만큼 제가 더 주더라도 그러면 정말 이 자리까지 있게 해준 은사님이 아이고 이렇게 됐다네. 그러면은 걔도 한다고 하겠지만 스티커는 발부해서 제가 가지고 있다 제가 제 돈을 내야죠. 그럼 조금 더 극한 상황으로 사모님을 만나서 여보. 자기야. 그런 일이 없습니다. 어떤 일이 생길지 아니 모르니까. 저한테도 갑자기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금 그렇죠. 지금 뭐 당연히 안 해야 되는 건데 그걸 뭐 예. 그것도 당연히 발부하고 제가 내야죠 제 돈으로. 예. 경찰입니다. 무슨 일이세요? 네, 여기 짜장면 드리고요. 짜장면이요? 혹시 남자친구한테 맞았어요? 네. 어유. 일로 오시죠.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감을 넘어 직감까지 동원해서 범인을 잡는 육감 경찰입니다. 우리 강승구 경위님.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게 지금 그 현재 경기 남부경찰청 기동단에서 기동대에서 근무를 하신다고요? 네네네. 경찰관들로 구성되어 있는 기동대에서 팀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기동대가 하는 일이 뭔지 좀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해주시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뭐 집회주의 근무에서 예.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국가 중요 행사 있으면 경호 경비도 하고 방범 순찰이라고 범죄 예방 근무도 있고요. 실종자가 생기면 실종자 수색 근무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하고 있어요. 집회 현장에 그 아까 있는다고 좀 얘기를 하셨는데 아니 근데 이제 간혹은 이제 이 시위가 좀 격해지다 보면은 진짜 좀 긴장 많이 되실 것 같은데요. 뭐 거의 진짜 어떨 때는 전쟁터 칼총만 없지만 전쟁터 같은 분위기도 많기 때문에 잘못하면 진짜 그분들도 다치고 경찰관도 다치고 네. 막 욕도 하시고 막 몸싸움도 막 심해지고 막 옷도 찢어지고 모자도 막 없어지고 막 시계도 막 떨어뜨리고 막 이런 경우도 막 있었거든요. 이제 시위가 이제 격해졌던 끝나고 게 나면. 조금씩 이제 분위기가 가라앉으면
뭐 이것저것 있으면은 경찰관들한테 아 이거 경찰 아저씨 것 같은데요 하면서 여기 갖다 주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흥분했을 때는 웬만하면 그렇죠. 그래도 딱 지나고 보면은 아 이거 저기 이렇게 분위기가 바뀌어요. 여름에 뭐 집회하고 있으면 땡볕에서 그분들 계속 앉아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분들도 힘드시죠? 아, 힘들죠. 그러니까 뭐 저희가 물도 이렇게 있으면 물 한 잔 드시라고 하시는 경우도 있고. 뭐 그분들도 이제 나이대가 저희가 이렇게 맞는 건 아니거든요. 대부분 뭐 우리 아들도 의경 출신인데 힘들겠다 이렇게 하는지 몰랐다. 뭐 이렇게 격려해 주시는 분들도 있고. 아 우리 때문에 힘들지라고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아 있고. 진짜요? 아 이게 또 울컥하네 또 그런 거 들으니까. 나름의 그 이 업무 하시는 데서 애완도 좀 많을 텐데 어떤 일들이 좀 있으세요? 또 현장 출동한 저희 경찰관 기동대 직원들은 대부분 이제 쉬는 장소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버스 같은 거 많이 보시잖아요. 많이 경찰 보죠. 버스. 경찰 버스가 대부분 경찰관 기동대들이 쉬는 장소군요. 쉬고 밥도 먹고 막 그러거든요. 아 거기서 식사도 하시고 다 하시는 거예요? 네, 먹고 또 쉬기도 하고 소화가 좀 안 돼서 그렇지. 아 왜요? 아 계속 버스에서 이렇게 좀 기다리는 경우가 좀 많거든요. 아, 대기를 좀. 네, 먹고 계속 앉아 있으니까 뭐 소화가 안 돼서 계속 왜냐면 앉아 그 있다가. 이제 버스가 뭐 사실 이제 굉장히 여유 있게 이렇게 좀 뭐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 게 아니니까. 기동대에서 근무하신 지 2년 정도 되셨고 이전에는 어디서 근무를 좀 하셨습니까? 그 전에는 이제 112 종합상황실이라고 이게 112 신고 접수하는 곳에서 5년 정도. 경위님의 직감으로 범죄 현장을 좀 알아차린 적이 있다고 그래요. 이게 낮에였는데 뭐 여자분이 전화하셔가지고 다짜고짜 그냥 짜장면 두 그릇만 모텔로 좀 갖다 주세요. 이렇게 전화가 저한테 저 이거- 걸려왔어. 이거 저도 아는데 저도 저도 알아요. 이거. 그 어떻게 보면 데이트 폭력을 당하던 여성분이 그분을 저 구해내신 네, 거잖아요. 네네네. 네네. 실제 상황실 녹음 파일을 좀 준비를 했거든요. 한번 들어볼까요? 경찰입니다. 무슨 일이세요? 네, 여기 그 육교 있는 근처에 있는 모텔인데요. 짜장면 집이에요, 혹시? 짜장면이요? 혹시 남자친구한테 맞았어요? 네, 짜장면 집이라고 말하면서 저한테 말하시면 돼요. 모텔 이름이 뭐라고요? 여기 모텔? 네, 그게 부근에 있는 건가요? 네. 아, 여기 502호예요. 502호 가시고 똑똑똑 두드리면 문 열어주세요. 네. 짜장면 빨리 갖다 드린다고 하세요. 남자친구한테. 근데 들으면서도 이 정말 전화를 하신 그 이분께서도 정말 참 잘하신 네, 거잖아요. 네, 네. 그 상황에서 기지를 발휘를 하신 거니까. 근데 이거를 알아채시고 이렇게 오늘 이분이셨구나. 경위님이 이거 몰랐네요. 젊은 여자분들은 이렇게 장난 전화나 허위 전화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잘못 누를 수도 없고 112 눌러야 이제 저희한테 전화가 오는 거니까. 네. 경찰에 전화한 것도 맞는데 짜장면을 갖다 달라고 하니까 근데 처음엔 제가 좀 당황했죠. 이게 무슨 말을 해야 되나 고민도 좀 했고. 근데 이게 시간을 좀 끌면은 좀 안 되니까 그분들이 불안해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당연하죠. 당사자분 같은 경우는 네. 그 짧은 시간 동안 이제 생각을 했죠. 점심 시간도 지난 시간이었고 장소가 모텔이다 보니까 두 그릇 달라고 그랬으니까 뭐 혹시라도 두 명일 수도 있겠다. 이제 그래서 혹시라도 남자친구한테 맞으셨는지 했더니 그분께서 풀이 죽은 목소리로 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데이트 폭력이구나. 그렇게 알았죠. 짜장면을 빨리 갖다 주겠다라고 얘기한 이유가 뭡니까? 아무래도 좀 신고자분한테 뭐라고 했다나 안도감을 좀 주기 위해서. 좀 안도감을 주기 안심하시라고. 네. 신고 내용란에 출동하는 경찰관들은 진짜 중국집 배달 원인 것처럼 해서 들어가세요 이렇게 써놨죠. 현장 출동 경찰관들이 들어갈 때도 정말 중국집에서 배달 온 것처럼 뚝뚝 두드리고 배달 왔습니다 하고 이제 안에서 문 열어주고 들어갔더니 여자분이 조금 다치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병원에 후송하고 남자는 이제 특수폭행으로 이제 체포했고. 참 정말. 네, 112 신고센터입니다. 여기요. 1번 편하겠군요. 네. 장난 전화 하시면 벌금무실 수도 있어요. 긴급신고 112입니다. 신고하신 분 있으면 말씀하세요.
어느 날 뭐 밤 새벽 한 4시 정도 했는데 전화를 한다 하더라도 잘못 누를 수 없는 시간이잖아요. 뭐 전화번호 보고 이렇게 누르는 시간인데 새벽 4시에 전화가 왔는데 아무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잘못 누르지는 않았을 거고. 그래서 혹시라도 말씀을 못 하시는 상황이시면 핸드폰을 한번 톡톡톡 두들겨 보시라. 화면 같은 데 이렇게 두드리면 소리가 저한테 들리거든요. 진짜로 톡톡톡 두드리시더라고요. 아 이거 좀 이상한데? 말씀을 못 하시는 상황이고 제가 시키는 대로 했으니까 이거 이상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조용히 말해야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여보세요. 무슨 일이세요? 혹시 뭐 거기 뭐 옆에 남자 있어요?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조용히 얘기했더니 그냥 여자분이 이제 그때서야 이제 좀 조금씩 말씀하시더라고요. 뭐 처음 본 남자랑 같이 술 먹고 나 이 남자 집에 왔는데 그다음부터 이제 말씀을 좀 흐리시면서 막 못 하시는 상황이어가지고 아 이거 좀 감이 안 좋다. 새벽이고 그래서 좀 성폭력에 대한 가능성이 좀 있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그분 위치를 좀 파악하는 게 급선무였는데 또 핸드폰 위치도 주택가로 나와서 굉장히 좀 찾기가 어려운 어딘지를 딱 특정하기가 힘들었군요. 거기서 이제 이분을 가장 위치 찾기 위한 방법으로 이제 생각해 본 게 화장실이 혹시 있는지 그 안에 화장실 창문 열어서 거기다가 뭐 휴지도 던지세요, 뭐 수건도 흔들어 보세요. 그래야 경찰관들이 출동할 때 좀 새벽이니까 찾을 수 있으니까. 조금이라도 좀 찾기가 좀 편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다행히 찾았어요. 찾아가지고 네, 성폭력으로 와. 입건하게 됐었죠. 대단하시네요. 이게 접수 경찰관들이 여러 가지 생각을 해야 돼요. 신고자분들은 당황하고 그쵸. 그러면 자기 위치도 모르고 막 신고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고 막 그러니까요. 이러기 때문에 왜냐면 이게 소리를 낼 수 없는 상황일 네. 수도 있으니까. 그런 상황을 대비해서도 이제 저희도 계속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계속 생각을 해야 돼요. 저녁 한 8시쯤이었는데 근데 아무 말도 안 하시고 막 남자와 여자분이 계속 말다툼만 하시는 거예요. 계속 말다툼만. 그냥 112만 눌러놓고 남자분랑 남자 여자분이 계속 막 말다툼만 막 싸움하시더라고요. 이게 부부 같기도 하고 연인 같기도 하고 그래서 핸드폰 위치 확인해봤더니 뭐 산 쪽으로 나오고 그래서 산에서 혹시 뭐 말다툼하다가 112 누르기에는 좀 애매한 장소고 시간도 그렇고 그 신고자 핸드폰 위치 그 근처에 고속도로가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고속도로에서는 차 운행 중에 말다툼하다가 이렇게 싸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계속 말씀 안 하시고 있다가 제가 이제 기회를 봐서 약간 좀 분위기 조금 잦아들었을 때 신고자분 그 남편분 모르게 자제분하고 자식들하고 통화하는 것처럼 말씀해 보세요. 그때서야 이제 그분이 나 지금 여기 고속도로인데 뭐 집에 가고 있어 막 그러더라고요. 야 가정폭력인가 보다. 이걸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차가 계속 가는 중이잖아요. 서 있는 게 아니고. 그럼 경찰관이 이 차를 찾기가 굉장히 어렵죠. 네. 차량으로 물어보는 것도 이상하잖아요. 거기다가 그 사람은 경찰에 신고 안 한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가지고 혹시 다음 휴게소가 어디세요? 그랬더니 다음 휴게소가 어디고 한 몇 킬로 남았어. 그러길래 이제 제가 휴게소 갔으면 휴게소에서 차를 세워야 될 것 같고 만약에 들어간다 그러면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딜까? 여자 화장실이 제일 안전한 것 같지 않으세요? 맞죠. 남자도 못 들어가잖아. 맞죠. 그래서 이제 휴게소 들어가셔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계시면 제가 최단 시간 동안 그 경찰관 출동시키겠다. 그래가지고 다행히 또 그 근처에 고속도로 순찰대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4분인가 5분 만에 가가지고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네. 네. 대단하시다고 느껴지는 게 사실은 굉장히 급박한 상황에서 전화를 했기 때문에 그럼요. 심리적으로도 안정이 돼 있지 않은 상태일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우리 경위님께서 차분하게 신고자분들하고 맞춰줘야 돼요. 신고자분은 뭐 급해 죽겠는데 경찰관은 거기서 신고자분 조금만 차분하세요 막 이렇게 말하는 것보단 신고자분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게 좀 그렇죠. 맞춰줘야 돼요. 이게. 제가 한 건 아니었고요. 10살 손녀딸이 집에서 없어졌다고 이렇게 신고 전화가 신고가 접수됐었어요. 네. 그리고 접수자가 이제 납치 의심으로 신고를 접수를 해서 뭐 형사들이랑 지구대 경찰들이랑 가가지고 주변에 확인하고 CCTV 확인했는데 정말로 어떤 모르는 할아버지가 데리고 가는 게 나온 거예요, CCTV에. 이제 큰일 난 거잖아요. 이제 정말 납치니까. 근데 거기가 주택가 밀집 지역이라 많은 경찰관들이 투입된다 하더라도
시간 관계상 이게 뭐 수색하고 탐문하기가 진짜 어렵거든요. 빨리빨리 또 찾아야 되는데. 시간 싸움이니까. 진짜. 예. 상황실 경력만 10년 정도 되는 진짜 베테랑 분이 계셨는데 납치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 성폭력으로도 한번 생각해보자. 이게 성폭력으로 접수를 하게 되면 SO 검색이라고 저희 경찰 시스템에 그 섹슈얼 어펜더라고 그 신고지 발생 반경 500m 이내에 있는 성범죄 다 접근자들을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어요. 찾을 수 있군요. 네. 그래서 성폭력으로 검색 사건을 재접수해 가지고 봤더니 CCTV하고 인상 차이가 좀 비슷한 사람이 이제 딱 나온 거죠. 성범죄가 중요해요. 네. 그래서 바로 그냥 그 집으로 가가지고 문 부시고 들어가서 무사히 구조해야 됩니다. 진짜 다행이다. 진짜 다행이야. SO 검색을 생각을 좀 더 늦게 했다 그러면 굉장히 사건이 좀 힘들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죠. 10살짜리 여자 아이였으니까. 경찰관 분들이나 우리 뭐 또 소방대원 분들께서도 다 그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이제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했다. 근데 진짜 당연한 일은 없어요. 많은 분들과 이 진짜 지금도 얘기 들었지만 이분들의 어떤 노력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일상을 네, 맞습니다.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저희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이게 무슨 일이 있을 때만 그러지 말고 항상 좀 기억을 많이 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또 감사를 한번 또 드리겠습니다. 진짜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예. 제가 접수를 잘못 받아서 뭐 이런 것보다는 그건 있었어요. 저 시골이었었어요. 여주인가 그쪽이었는데 거기는 이제 도로에 고라니 같은 게 이제 그 로드킬 당하면 그게 도로 안에 있으면 경찰에서 처리를 해야 돼요. 교통사고가 날 수가 있기 때문에 도로에 있다고 신고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는 출동을 시켰는데 출동했던 경찰관이 그때 그 고라니 치우다가 사망사고 당했어요. 그때 그때 진짜 울컥했어요. 그때는. 뭐 제 잘못은 아닌데 저 때문에 사람이 그것도 직원인데 저 같은 동료인데 그런 분이 고라니 치우다가 뭐 큰 사건을 한 것도 아니고 도로변에 고라니 치우다가 교통사고로 사망사고 났다고 그때는 좀 보내지 말았어야 되나 그런 후회도 들고 좀 그때는 좀 그랬어요. 나 때문에란 죄책감. 연세도 많으셨는데 좀 그랬어요. 후회라기보다도 좀 많이 안타까웠어요. 어쨌든 신고자들도 뭐 사건이 잘 해결됐으면 참 좋은 거고 출동했던 경찰관들도 안 다치고 무사하게 잘 사건 마무리 치면 참 좋죠. 요즘은 장난 전화가 많이 좀 없어진 걸로 좀 아는데 이게 좀 그래도 아직도 좀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장난 전화는 진짜 많이 줄었고요. 왜냐면 요즘 벌금을 좀 처벌을 하다 보니까 맞아, 그렇게 해야 돼요. 벌금이나 뭐 허위 신고 같은 경우는 많이 줄었는데 그래도 좀 황당한 신고들은 아직도 있어요. 어떤 신고들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뭐 공중 화장실인데 휴지가 없으니까 휴지 갖다 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너무 화난다. 공중 화장실이면 뭐 여러 사람들이 많이 다 쓰는 곳인데 왜 휴지가 없어? 뭐 경찰이 갖다 놔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나 진짜 너무 뭐야? 참 진짜 어떻게 경찰 분들이 왜 그걸 갖다 줍니까? 선생님. 그냥 손으로 닦아요. 그걸 왜? 그냥. 그걸 좀 왜 갖다 줍니까? 경찰 분들이 얼마나 하시는 일이 많고 바쁘신데요. 또 이렇게 친절히 또 설명을 해드려야 돼요. 그렇게 왔다 가더라도 안 됩니다. 끊어볼 수가 없고 신고자분 죄송한데요. 뭐 112는 긴급 범죄 신고센터라서 경찰관이 이렇게 출동해서 도와드릴 수는 없고요. 근처에 있는 편의점 가셔서 휴지 사셔서 이게 얼마나 에너지 낭비예요. 이게 얼마나 이게 이런 경우도 있어요. 술에 많이 취하신 분인데 자기가 납치됐다는 거예요. 뭐 남자 2명이 저를 태우고 막 가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 근데 주변에서는 여기 목소리가 들려요. 납치됐을 때 뭐 그런 소리는 아닌데 뭐 옆에 주변 소리에서 목소리가 막 들리더라고요. 들려요. 근데 이분은 계속 막 자기 납치됐다고 좀 있으니까 이제 옆에서 어떤 사람이 전화를 받아서 이렇게 저랑 이렇게 통화를 하는데 경찰관이더라고요. 이분 지금 술이 만취해가지고 뭐 집에 가서 집에 지금 데려다 주고 있는데 자기 납치됐다고 계속 우기고 있다고.
좀 있으면 또 전할 수도 있으니까 참고하시라고 막. 선생님 왜 그러세요 정말 왜 이제 그러십니까? 완전히 인사불성 되신 분들. 그러니까 그러신 거 아니야 지금 경찰 분들이 댁에다 돌아 이 사람들이 지금 나를 납치하고 있습니다. 네. 다른 또 고사 진짜 그래요. 너무 아니 좀 경찰이 되고 나서 생긴 버릇 같은 게 좀 있습니까? 아무래도 한 곳에 오래 근무했던 곳이 이제 상황실이다 보니까 상황실에서는 이제 신고자분 위치 같은 거 파악할 때 주변에 뭐 건물이 뭔지 지형지물, 네. 뭐 간판이 뭐가 보이는지 막 이런 거 많이 물어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자연스럽게 나와서 간판이 뭐가 있는지 요즘 아파트 같은 거 영어로 많이 써놓잖아요. 그거는 좀 막 옛날에 뭐 단순했는데 요즘 그렇죠. 맞아요. 뭐 무슨 뭐 빌 뭐 이런 것도 있고. 예. 그리고 뭐 음식점 같은 경우도 막 긴 거 있잖아요. 뭐 5분에 낀닭인데 뭐 줄여서 막 얘기를 한다든가. 그런 적 있었어요. 그러니까 조세호 씨 예를 들어서 여기 무슨 시 무슨 동에 가족인데요. 남자 두 명이 싸워요. 가족? 네. 가족이 어딜까요? 가족? 그 족발집 아니에요? 맞아요. 맞죠? 네. 가장 있는 족발. 맞아. 가장 맛있는 족발. 이게 신고자분들이 또 그런 걸 알아들어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저는 몰랐던 건데 그렇게 막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겠네. 그러니까 저도 몰라가지고 처음에는 막 가족이요? 가족끼리 싸운다는 건가요? 막 이랬더니 아니요. 가장 있는 족발이요. 막 이런다고. 아니 가족을 헷갈리네. 이게 진짜 그 암행 순찰팀 정확히 어떤 일을 하시는 건지 좀 얘기를 해주죠. 지금 제가 하는 일은 고속도로에서 남폭 과속 운전 단속하고 있는데 과속 운전 같은 경우는 그 고정형 그 단속 카메라 거기 앞에서만 제동을 하고 다시 과속을 하고 이런 차량들이 요즘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저희 암행 순찰차에 단속 장비를 장착해가지고 운행 중에도 그 상대 차량 속도와 환산이 돼서 자동으로 속도 측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도 예외 없이 단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눈에 띄지 않게 암행을 하면서 이렇게 단속을 하는 거죠. 저는 왜 몰랐을까요? 일반 승용차처럼. 예. 외관으로 봤을 때 그냥 일반 차랑 똑같습니까? 그렇죠. 네, 지금 뭐 외관으로 봐서는 구별이 안 가고 그 차량 내부에 경광등이라든지 경찰 장비가 그러니까 저게 이제 딱 키시면 나오는 거거든요. 경찰 딱. 네네네 맞습니다. 상단에 캠코더가 또 따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차가 아무리 빨라도 이 캠코더 줌 땡기는 것보다 안 빠른 것 같더라고요. 그게 있구나. 보통 줌을 땡겨갖고 번호판을 특정하고 난 뒤에 순찰차 앞으로 1차로로 앞질러 나가면은 자동으로 인지해가지고 일정 속도 이상 지나면 자동으로 촬영되게 되어 있습니다. 됐다. 이게 G70 그거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이거 터보죠, 터보. 예, 저희가 운행하는 차량은 3,300cc 터보 엔진을 장착하고 나와 있습니다. 최고 엔진이 크고 힘이 좋은 게 3,300 터보로 알고 있습니다. 단속을 하려도 그 차량을 잡을 수 있는 속도가 좀 나와야 되니까. 네네.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이제 H사에 G70. 근데 해외에서는 막 람보르기니 이런 거. 맞아요. 네네. 페라리. 네. 와 깜짝 놀라서 경찰차가 막. 독일의 경찰차는 다 벤츠요. 그렇죠. 네. 네네, 맞습니다. 아니 이게 암행순찰차 단속은 보통 어디서 하시는 건가요?
경북 경찰청 관내 경부고속도로는 축풍령 휴게소 앞에서 그 남쪽으로는 경주 활천 톨게이트 앞까지 하고 그 외에도 뭐 중부 내륙 고속도로 사고가 다발하거나 남북 운전 차량이 그 자주 출발하는 지역에는 또 수시로 가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전국 도로에서 암행 단속을 하시는 겁니까? 네, 전국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 단속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속도 위반은 고속도로에서는 최고 속도 20km, 일반 국도에서는 10km 초과하면 10km. 그러니까 난폭 운전의 경우는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 위반, 횡단, 유턴, 후진 금지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앞지르기 방해 금지 위반, 소음 발생. 이것 중에 2가지 이상을 어기거나 1가지를 지속적으로 하면 네네. 요거 이제 난폭 운전으로. 정말 잘하시네요. 예. 또 운전을 굉장히 예. 나이스하게 잘하시는 스타일이라서. 네, 매너 있는 운전. 항상 방향 지시등 켜고. 네. 예. 저는 이제 끼어들기 했을 때 넣어주시면 항상 비상등. 예. 그거 해서 항상 전지쳐. 켜라. 너무 비상등 정도면 예. 다. 예. 단속할 때는 이게 속도 제한 같은 거에 영향을 안 받습니까? 순찰 차량은 달리는 속도에 대한 특례를 받고 있습니다. 달리 뭐 우리는 교통 단속 중이니까 순찰 차량은 그걸 받지 않는군요. 예. 이게 암행 순찰이 함정 단속하는 거 아니냐 이런 분들도 있으시다고 그래요. 이게 시행 초기에도 그런 우려가 있었는데 주행을 하다 보면은 뭐 경음을 울리면서 쫙 가는 차라든지 고속으로 달리는 차가 나타납니다. 자, 속도 200. 처음부터 뭐 유도하는 게 아니고 그 이후에 이제 촬영을 하거나 단속을 하거든요. 그래서 전혀 뭐 우리가 뭐 난폭 운전을 유도하고 이런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오히려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일반 차량 중에 암행 순찰차에서 단속을 당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아무래도 하겠죠. 뭐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은 과속할 장소에서 안 하고 이러다 보면 같이 사고도 그만큼 예방이 되겠죠. 예. 그러면은 하루 일과가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아침에 출근하면은 장비 점검하고 회의해서 금일부 단속 구간 정해서 과속 난폭 차량이 자주 출근하는 지역에 가서 비노출로 다니다가 약 한 3분 정도 장비 이용을 체정하고 실제로 위반을 했다라는 것을 증거 채집을 충분히 한 후에 그다음에 갑자기 이걸로 이제 가시는 거구나. 그럼 세우는 거죠? 세워서 이제 단속. 긴급한 사유가 있는지 먼저 확인하고 내부에 환자가 타고 있으면 빨리 에스코트 해가지고 병원으로 이송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우선적으로 파악하고 다른 사유가 없으면 난폭 운전으로 적발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는 이상은. 네. 고속도로 한번 진입하면 이게 나오기도 쉽지 않은데 이게 하루에 그럼 몇 킬로를? 하루 운행 거리는 400에서 500km 정도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본도로 쫙 가는 게 아니고 많이 가는 구간에 있으면 거기 구간을 왕복을 하면서 순환으로 돌면서 야 하루에서 400에서 500킬로면 거의 부산 왔다 갔다 하는. 네네. 아니 그럼 이게 차량이 지금 타시는 게 한 이게 몇 킬로 정도? 우리 보통 그 저 뭐 전문 용어로 얼마 뛰었냐고 먼저 많이 여쭤보는데 몇 킬로 정도 뛰었습니까? 제가 타고 있는 차량이 작년 여름 무렵에 나왔는데 올 여름 되면은 1년 됐는데 지금 현재 한 7만 5천 킬로 정도 주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7만 5천이요? 보통 와 그러면 한 1년에 한 10만 뛰시는 거네요, 그죠? 예, 1년에 한 10만 정도 뛰고 있습니다. 몇 년을 타도 평균적으로 1년에 많이 타면 한 2만 5천? 한 2만 정도 되지 않을까요? 2만 정도? 예. 3년을 타도 10만을 보통 못 타요. 맞아요. 와 1년에 10만. 경위님이 맡으신 구간에서는 걸리면 무조건 잡힌다는 소문이 났다고 그래요?
거기 가면 뭐 저승사자가 있다더라. 난폭 운전 하다가는 그냥 그분 만나면 그냥 난리 난다. 훔쳐난다 그냥. 우리가 이 2016년도에 처음 시행했는데 그 당시에는 뭐 전국에서 가장 많이 단속도 했었고 그 소문이 나서 거기에 또 비례해서 교통사고도 많이 줄었습니다. 좋은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루에 단속은 한 몇 건 정도 하십니까? 하루에 한 100건 정도 촬영되거든요. 하루에 100건이나 돼요? 네네. 야 이게 10일이면 한 네네. 1000건이네요. 네네. 예. 근데 진짜 가속 보셨지만 이렇게까지 빨리 하는 사람 봤다는 게 몇 킬로 정도 달리는 사람도 그랬어요? 경부고속도로에서 260에서 700 달리는 그 260이요? 네네네. 외주 차량 주행할 때. 그거 잡았습니까? 네,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정말 따라가는 저희들도 너무 위험해가지고 어떻게 잡았습니까? 저희 차도 뭐 그 정도 속도가 나오니까 저희들은 그 도로 지형 어디에 가면 커브길이 있고 이걸 다 아시니까.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도로를 훨씬 만약에 유리해서 그 운전자는 뭐라 그러세요? 왜 이렇게 빨리 달렸냐고. 국산차가 그 따라와서 네. 달렸다고 약간 무시하는 거예요. 뭔 소리야? 어딜 감히 뭐 이런 느낌으로 달리셨다는 얘기예요? 예, 예. 말이 안 되네. 그럼 벌금 내는 거죠, 그분은? 예, 근데 이게 키로수가 높으면 더 많이 내지 않습니까? 예, 가중이 가중이 돼서. 예, 예. 사실 고속도로에서 어떻게 보면 운전하시랴 이게 뭐 단속하시랴 이게 그럼 2인 1조로 하는 겁니까? 예, 2인 1조를 하고 있고 한 사람은 운전을 하고 다른 한 명은 옆에 그 단속장 말고 또 어떤 경우는 달리는 그 노상에서 일을 처리해야 되는데 한 사람은 처리를 해야 되고 한 사람은 저 한 50m 후방에 가서 신호를 합니다. 저 그 온몸을 써서 이제 차를 속도를 줄이고 위험을 알리는 일을 하는데 후속 사고를 막는 게 제일 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안 다쳐야 돼. 신속하게. 네네. 고속도로는 2차로 난 사고가 더 큰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거기서 혹시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말싸움하다 보면은 달려오는 차들한테 사고 뒤에 싸우다가 돌아가시는 분 봤습니다. 그래서 싸우지 마시고 처리는 경찰관에게 맡기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서 해하고 그래도 여유가 되신다면 뒤에 주행하는 차량들에게 위험을 알리는 게 그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 영화처럼 추격전을 하신 적도 있다고 그래요? 예, 경부고속도로 구미에서 김천 분기점 사이 순찰을 하고 있는데 그날 저녁에 비가 좀 내려갔는데 뒤에 그 호미등이 안 들어오는 그 차가 외제차인데 주행을 하고 있어서 제가 이제 전판 조회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차주분이 무면허로 확인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내려가지고 운전자 확인하러 가는데 갑자기 웬 하더니만 도망가기 시작하더라고요. 방송을 해도 전혀 안 서고 그 앞에 막았는 순찰차를 그대로 들이받았어요? 네, 들이받고 밀고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려가지고 안을 보니까 살려달라고 고개 숙이고 막 빌기만 빌고 뭐 다른 말이 없더라고요. 아무래도 정상인이 아닌 것 같아가지고 잡던 손에 손목 부위에 보니까 바늘 자국이 여러 군데 있어가지고 뻥 맞았지. 던져보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분은 좀 마약사범이군요. 예예. 그 이제 인적상 안 보는 거예요. 근데 저 순간적으로 무거운 상황에 이제 웃으면 안 될 것을 안 웃었는데 너무 경인이 뻥 맞았지. 뻥 맞았지. 혹시 그 팔 보니까 이렇게 마약을 향정신성 의약품이나 예를 들면 잠깐 좀 내려보시죠. 여기 한번 좀 걸어보세요. 잠깐만 좀 이럴 줄 알았는데 뻥 맞았지. 순찰차가 박살이 나고 송치를 냈는데 이분이 그 인권이 권익이 이런 그 기관에
진정을 뭐 여러 군데 넣어가지고 나중에 연락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블랙박스가 있으니까 전 과정을 CD에 구워가지고 하나씩 선물로 줬으면 보라고 나중에 무혐의로 아무 일 없이 있고. 진짜 나쁘다. 우리 또 단속의 목적은 순진한 시민들 뭐 돈 뺏고 이런 게 아니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뭐 지키는 게 경찰의 그 공익적 이유니까. 이 고속도로 운전은 일반 도로와 달라가지고 속도는 높지만은 교차로 신호등이 없기 때문에 계속 주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사람이 좀 멍해집니다. 그래갖고 돌발 사태에 대비할 수 있는 능력이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지거든요. 사람이라든지 시커먼 형체가 눈앞에 바로 팍 나타나거든요. 그러면 대응이 잘 안 됩니다. 그만큼 위험하니까. 고속도로는 사고 나면 차가 100m도 날아갑니다. 100m도 날아가니까 살 수가 없어요. 차하고 사람하고 서로 뭐 멀리 떨어져가 있는 경우도 있고 팔은 상행선 가가지고 있고 몸은 하행선 가가지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안전이라 하는 거는 진짜 0.1초도 간과해서는 안 되고 항상 주의를 살피고 안전하게 하는 게 우선인 것 같습니다. 보통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네. 현장에서 내가 믿는 건 오직 이것이다. 뭡니까? 저는 현장에서 파트너를 제가 같이 일하는 제 파트너를 가장 믿습니다. 이게 제가 안 믿으면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제 동료가 제 목숨을 책임지고 뒤에서 해주기 때문에 믿을 사람은 동료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고속도로 순찰대가 2번째인데 첫 번째 근무할 때 같이 근무하던 파트너를 고속도로에서 잃어버렸습니다. 저보다 정말 몇 배 더 안전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안전조치를 항상 보면은 꽃 깔고 나바콘 깔고 이런 걸 남들보다 훨씬 더 섬세하게 많이 했거든요. 그런 친구도 정말 몇 초 사이에 그 졸음운전하는 트럭에 현장에 적사했거든요. 그런 일을 겪었는데 잊혀지지를 않더라고요. 잊혀지지를 않고 했는데 다시 또 고속도로는 다시 안 올라올 거다 마음먹었었는데 15년도에 고속도로 순찰 뛰면서 다시 그 장소에 가서 그 장소 가면은 아무 생각이 날까 싶어갖고 그 친구가 정말 담배를 좋아해가지고 담배 피우면서 인사나 하자고 또 왔다 그랬나 나 여기 또 왔다 그러면서 사고 없이 잘 지내고 있는데 하늘나라에서 평안하게 잘 지내라고 인사하고 그 친구가 도와줘서 그런지 지금까지도 뭐 큰 사고 없이 무탈하게 또 근무 잘하고 있어서 참 다행이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거기서도 잘 지내지? 뭐 담배 못 끊고 여전하게 피우겠네. 나한테 농담 던지고 웃던 게 어제 같은데 벌써 우리가 이별한 지 10년도 넘었네. 뭐 언젠가는 또 나오고 만나겠지. 그때 우리 서로 보게 되면은 같이 한잔하면서 옛날 얘가 또 웃고 싶네. 보고 싶네. 나이트 불빛 때문에 번호판도 특정이 안 되고 차종도 지금 정확하게 특정할 수가 없거든요. 확인할 수 있는 게 흰색 SUV 종류, 제주 회사도 지금 정확하게 알 수도 없고요. 이 차가 어디에서 들어왔는가 찾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주 IC에서 좌회전을 하면서 역으로 진입을 했거나 기락마을에서 역으로 들어왔거나 아니면 들어올 데가 없어. 반대에 있는 CCTV를 다 돌려서 이 차량을 찾을 겁니다. 스톱. 스톱. 차량 판독용 한번 따봐. 165. 딱 걸려서 빠져나가도 못해 너는 이제. 고 021 하셨죠? 네. 우주 톨게이트에서부터 역주행 하셔가지고 네. 가신 사실 있죠? 제가 좀 돌아가지고 기분 많이 피곤했던 상황이라 가지고. 아, 졸음운전 하셨다고요? 졸음운전을 해서 4km를 역주행할 수 있습니까? 우리 경찰서에 출석 한번 해주십시오. 말 그대로 뺑반. 뺑소니 사건 전문 형사님이십니다. 우리 유창종 경위님. 반갑습니다. 유창종입니다.
무주경찰서 교통조사계에서 지금 18년째 근무를 하고 계시고 총 경찰 경력이 28년이신 베테랑이십니다. 예. 특히 이제 교통사고 그 중에서도 이제 뺑소니 전문 98% 검거율. 검거율이요? 야, 이거 대단하네요. 98%면. 예. 아, 사실 그 좀 늘상 그런 뉴스를 보거나 그럴 때 아니 어떻게 해. 빨리 저 병원으로 모시고 가거나 그 후속 조치를 해야지. 안 걸리면 그만이다 이런 식이죠. 시골 지역에는 아직도 외곽 쪽으로는 네. 그런 CCTV가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또 야간에는 또 이게 식별이- 어둡다 보니까 번호판 식별이라든가 차종 식별이 네. 어려운 경우도 있고요. 통상적으로 뺑소니 하시는 분들 보면 술을 마셨다거나 뭐 무면 운전이거나 대포차. 그렇죠. 예. 야, 어떻게 일단 이 현장을 피하고 보자. 예. 아니 보통 그 이제 가면은 그분들이 어떤 반응입니까 이게 보통? 그냥 퇴근합니다. 아닌 척을 해요? 그렇죠. 맨 처음 아닌 척 하죠. 그럼 저희들이 이제 그 목격자를 그 확인을 하고 동선을 다 따죠. 네. 그러면 알리바이가 성립하느냐. 어. 그리고 그 핸드폰 사용 내역, 위치 추적, 기준 구조가 있지 않습니까? 그까지도 하고. 근데 그래도 경위님이 보시면 아닌 척해도 느낌이 딱 옵니다. 보지 않. 그냥 한 5분 얘기 나누면 네. 느낌 딱 오죠. 아무리 거짓말을 해도 몸이 반응을 하거든요. 어떻게 반응을 몸이 합니까? 뜹니다. 말은 그냥 아니다고 하는데 몸은 벌써 반응을 떠오르고 있어요. 아, 이게 무조건 범죄를 저지르면은 이게 티가 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 범죄는 없는 거잖아요. 아니 뭐. 뺑소니 현장에 도착하면 가장 먼저 이제 하시는 일은 보통 이 현장 점검을 좀 제일 먼저 그렇죠, 하시겠죠. 이제 예. 인명 상태부터 보죠. 아, 일단 그렇죠. 아무래도 인명사고가 또 있으면. 아이고, 예. 예. 그리고 현장에 남아 있는 유류물이 뭔지, 파편이 뭔지. 그러니까 뭔 차종을 수사를 해야겠다. 이게 확신이 있으니까. 그 차종만 확실해도 사실 이게 수사 범위가 범위가 훨씬 좁혀지죠. 줄어요. 우리 그 형사님들께서 캐비넷에 뭐 전조등부터 시작해서 최신 나오는 차량에 뭐 이런 그 부품들이 다 많이 보죠. 그것도 홍보를 하신다고. 홍보를 하죠. 왜냐면 CCTV에 뭐 뒤에라 조금 찍혔다거나 그러면 후미등이나 모양, 변버 모양, 그 사이드 스텝 이런 것도 보고 아 이게 차종이 뭐구나. 아니 그 이런 걸 확인하시고 흑안줌으로 범인을 찾은 적도 있어요? 예. 아니 근데 흑안줌으로 어떻게 범인을 찾습니까? 그게 이제 단서가 되는 거죠. 흑을 가지고 이게 어떤 차량일 것이다 유추를 해서 어떤 사건인데 그런 흑안줌으로? 2014년도 사건인데요. 한적한 외곽도로예요. 네. 편도 1차로 도로인데 할머니 한 분 쓰러져 있다. 아유. 그래서 돌아가신 것 같다. 상당히 상처 부위가 심하더라고요. 그 다리가 진이개적. 그래서 현장에 돌아왔었는데 아무런 유리물도 없어요. 타이어 자국도 없고 그것도. 근데 좀 특이한 점이 흙이 이게 또 비산이 쭉 돼 있더라고요. 비산 흩어져 있었다는 쭉 얘기예요? 흩어져 있다. 그러면 이 차종이 뭐냐? 그러면 이제 유추해 보면 흙을 떨어뜨릴 수 있는 차는 네. 건널장이라는 땀프나 아니면 포크레인 이제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사고 현장 전에 이제 한 300m 전에 있는 CCTV를 이제 먼저 보라고 그랬죠. 봤어요. 그 육다구리라고 하는 포크레인이 있어요. 뒤로 이렇게 굴러가. 네. 그게 하나 지나갔더라고요. 그걸로 아무튼 유추를 하고 네. 다른 군에 이미 이동이 돼가지고 거기 서 있더라고요. 그 덤프 저 포크레인. 포크레인이 현장 조사를 하고 흙을 수거를 하고 우리가 채취한 흙하고 국가수로 보냈죠. 네. 이 동일 선물이 나온 거예요. 아, 이체였구나. 예. 그 사람을 이제 처음에 이제 부인을 하더라고요. 맨 처음에는 그 이제 국가에서 감정 결과를 받고 다시 불렀죠. 2차 소환을 했죠. 딱 들어왔더니 진짜 자신감을 좀 들더라고. 진짜 몰랐느냐.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그 뺑소니를 잡아내는 그런 노하우들이 또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일단 CCTV 분석도 잘해야 되지만 네. 이제 그게 뭐 분석이 안 될 때는 이제 우리 흔히 말하는 맞고 품는다. 맞고 품는다. 예. 물고기 잡으려면 어떻게 해요? 낚시 못 잡으면. 맞고. 물 퍼야죠, 이렇게. 좁혀 들어오는 거네. 그렇죠. 근데 뭐 등록돼 있는 차량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다 찾아요. 찾아서 일일이 다 확인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 뭐 번호판이 확인 안 되거나 그게 안 될 때는 등록이 돼 있는 차량을 예. 모두 봐서 이 차가 지금 최근에 사고가 났나. 났는지 없는지 확인하고요. 목격자 진술이면 차 앞에 뭐가 있다. 그 뒤에 티슈, 꽉 네. 이런 거. 네. 아니면 앞에 인형이 달려 있다. 뭐 이런 것도 해서 아니 그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해서 잡아낸 범인들도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처음 뺑소니를 한 사건이거든요. 처음으로. 예, 98년도 신고가 들어왔어요. 어떤 할머니가 돌에 서져 있다고. 근데 현장을 갔는데 그쪽 너무 깨끗한 거예요.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근데 딱 하나 플라스틱 조각 요만한 게 검은색이 앉아 있어요.
그 처음 뺑소니 할 때인데 뭐 요만한 거 제가 뭐 이게 뭔 조각인지 알 수가 있나요? 이 플라스틱 조각 하나요? 네. 그래서 정비업소를 갔어요. 근데 아마도 정비업소는 이걸 알 것 같더니 정비업소에서 이게 차에 들어가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이 플라스틱이. 예. 저희가 생각했을 때 이게 범퍼 하니까 예, 있는데. 그래서 혹시나 하고 오토바이 센터를 갔어요. 오토바이. 예. 오토바이 센터에 딱 갔더니 오토바이 앞바퀴 물바지라는 거예요. 물바지가 조각이 나는 거예요. 아, 오토바이 사고였구나. 예. 근데 오토바이가 이게 할머니를 치고 도망간 거죠. 이거 수사를 하는데 참 막막하더라고요. 야, 근데 이 플라스틱 조각 하나 가지고 오토바이라는 건 알아냈지만. 예. 근데 그 오토바이가 그 시절에 젊은 애들이 타는 오토바이였어요. 그러니까 막 이래가지고 타는 거. 아, 이렇게 이렇게 얹혀가지고 타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이러고 그 당시 타는 거죠. 한참 그 폭주가 조금 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그랬을 때. 그런 이제 수사의 방향을 그럼 젊은 애들 위주로 한번 보자. 타겟이 이제 잡힌 예, 그래서 거네요. 이제 고등학생들이 혹시 그러지 않았나? 혹시 학생들 무면허라서 도망가지 않았나? 관내 고등학교를 다 샅샅이 뒤졌군요. 교장 선생님 허락하에 얘가 넘어있으면 상처를 입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선생님 확인 좀 해봅시다. 그치, 그게 플라스틱이 조각이 날 정도면 일단 차가 그렇죠. 넘어졌으니까. 옆으로 넘어졌겠죠. 오토바이는 넘어지거든요. 옆으로 분명히 넘어지게 돼 있거든요. 그랬더니 학생들은 없더라고요. 다행히도. 다친 학생이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 각 마을 이장들 다 찾아가요. 오토바이 누가 갖고 있냐 이 오토바이. 그러니까 방송 좀 해라. 그랬더니 한 4일 정도 됐는데 이제 방송을 하고 이제 계속 좁혀 들어가니까 전화가 온 거예요. 제가 누굴 오토바이 빌려줬는데 내 오토바이가 파손이 됐습니다. 그냥 그럼 오토바이 확인할 수 있겠냐? 아니, 가서 봤더니 그 플라스틱 받는 거예요. 그럼 이게 너 누구를 빌려줬냐? 그랬더니 군대에서 휴가를 나온 형한테 빌려줬는데 복귀를 했을 텐데요. 했을 거다. 그러냐? 그럼 어디로 갔어요? 그랬더니 진해 해군사령부로 복귀를 했다는 거예요. 진해 해군사령부로 갔어요. 딱 가고 우리가 왜 왔는지 알지? 그랬더니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것이 제가 기억이 나요. 처음 사건이었고. 첫 사건이었기 첫 때문에. 사건. 대단하시네. 플라스틱 조각으로 해서. 아니 그 사실 이제 CCTV를 하도 오래 보셔가지고 좀 시력도 많이 좀 안 좋아지신다고. 예, 좀 제가 좀 안경을 좀 벗고 왔는데요. 예. 눈이 많이 나빠졌죠. 아 이게 늘 이게 보셔야 되니까. 예. 저희들이 많이 볼 때는 3일치가 그거 독해가 어떻게 보는 거야? 야, 나 근데 그거 안 볼 수가 없잖아. 그럼 3일치를 다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차종은 알지만 번호를 못 찾을 때 있잖아요. 그러면 이 차의 이동 경로를 다 따는 거죠. 어디에서 출발을 해서 어디 이 차종이 이제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그 어디로 갔을 것이 다 하고 그걸 쭉 동선을 따라가는 거죠. 그 동선에 있는 모든 CCTV를 보셔야 돼요. 다 봐야 되죠. 그 중에 하나는 혹시나 번호가 나올까 싶으니까 그 중에 하나는 어딘가에 번호는 나오지 않겠느냐 희망을 갖고 보는 거죠. 잡아야 되니까요. 그 차를 잡아야 되니까. 찾아야 되니까. 교통사고로 해서 돌아가신 분들 있잖아요. 그럼 1차적으로 또 이제 영안실을 들어가요. 저희들 돌아가신 분 사진을 찍어요. 서류에 다 이제 붙여야 되니까 들어가서 눈 감고 기도하고 죄송합니다. 사진 찍겠습니다. 꼭 잡아드리겠습니다 하고 사진을 찍거든요. 그 나와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전국에 계신 교통조사관들이 아마 다 그렇게 할 거예요. 이 차를 찾기 위해서 진짜 어딘가에 번호 하나라도 한두 개라도 찾기 위해서 그걸 다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럼 이제 최고빠른 16km 막 돌리다가 차가 하나 옆에 스쳐간다. 뭐 붙었다 그러면 딱 멈추죠. 그럼 다시 빼. 그럼 다시 16km 말고 또 다시 멈췄다가 다시 빼. 아, 말이 3일치지. 16배속으로 돌려도 24시간 이 사람아 돌려봐 이 사람아. 그걸 왜 저한테? 아 죄송합니다. 아니 근데 요즘 기술이 좋아져가지고 드라마나 영화 보면은 막 이게 뭐 확대해봐. 자 조금 화상도 좋게 해봐. 뭐 번호 딱 나오던데. 뭐 미국 뭐 CSI인가 네. 보면 막 이렇게 촥 하면 뭐. 번호가 딱 나오고. 막 위성에서 막 짜가지고 위치가 막 되게 차이가 딱 나오고. 그치. 아니에요?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힘들었거든요. 왜요? 우리나라 절대 그런 거 없거든요. 근데 그 미국 CSI인가 보고 사람들이 뭐 우리나라 이거 안 되냐. 이거 뭐 번호 하나만 나오면 다 아는데 이걸 왜 모르냐. 그러니까. 아예 미국도 그런 시스템이 없을 거예요. 아, 맞아. 영화니까. 영화니까 그런데 영화 속 이야기는 영화다. 영화로만 생각하시고
근데 사실 그 영화 속에 007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나라에 와서 도로 이제 있는 그대로 하게 되면은 그 일단 안전벨트 무조건 해야 되고. 예. 범법 행위를 못해요. 많이 범법 행위. 시속부터 시작. 예, 시속부터 시작해서 자동차도 너무 많이 개조를 하면 그것도 법에 걸리는데 네. 그걸 뭐 완전 배트맨 차도 그렇고 다 법에 그렇지. 걸리는. 배트맨 차도 지금 우리나라 국내 법상으로는 개조를 너무 심하게 한 거죠. 그거. 그리고 또 옷을 그렇게 입고 타면 안 되거든요. 차를 탈 때. 예. 네, 너무 과한 코스프레가. 그건 그 사람의 아이덴티티지. 아니, 근데 뭐 자기야 그거는 배트맨 코스프레가 아니고 그 사람의 배트맨인데. 신분 조회가 안 되기 때문에. 예. 좋아하는 차종이 있으십니까? 그냥 이렇게 있다 보니 이쁘다는 차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쁘다고 하는 차종이요? 예. 보면 참 이 차는 이쁘다. 내가 저기 뭐 막상 타고 싶다 이런 차가. 개인적으로 그냥 네. 희망상이라고. 희망사항이죠. 예. 벤틀리? 벤틀리. 벤틀리. 예. 좋아요. 벤틀리 좋죠. 이쁘더라고요. 벤틀리 좋아요. 예. 차 살 때 뭐가 제일 중요해요? 승차감이 어떤 분들은 하차감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차감이 뭐냐면 하차했을 때 사람들의 시선을 즐기는 거를 이제 하차감 때문에 어떻게 좀 하차감을 느끼고 싶으세요? 저는 좀 뭐 하차감 때문에 이제 어떠세요? 프로그램 하차감 한번 느끼고 지금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아니 무슨 소리예요? 프로그램 프로그램 하차할 때 그 감을 아니에요? 프로그램 하차할 때 그 감은 좋은 게 없어요. 공통 질문 한번 좀 드려봐야죠. 여기 저 수감이 있습니다. 사실 네. 이 수감 뭐든지 채울 수 있다면 어떤 걸 한번 잡아보고 싶으세요? 이 수감으로? 뭐든지 채울 다 수 됩니다. 있습니다. 뭐든지. 개인적인 것도 되나요? 되죠. 네네네. 진급? 진급. 진급을 잡아보고 싶다. 진급을 잡는다면 어떤 진급을 좀 이렇게 못 도망가게 좀 잡고 싶으세요? 뭐 바로 위에 걸 잡아야 되지 않겠어요? 뭐 위에 하나씩 올라가야 되니까. 위에가 지금 못 올라가잖아요. 위에면은 경장입니까? 경갑. 파출 소장 정도. 지금 느낌이 어떠세요? 얼마 정도 걸릴 것 같으세요? 그냥 지금 상황에서? 경위에서 10년 정도 있으면 이제 30%를 달아준다는 그 조항이 있어요. 예, 있기는. 지금 몇 년 되셨습니까? 제가 지금 7년 목전에 좀 오긴 왔네요. 목전 좀 왔죠. 예. 그래서 좀 빨리 이걸로 한번 채워볼까요? 빨리 이걸로 채워볼까요? 예. 예, 빨리 이걸로 경갑을 채워볼까요? 채워볼까요? 예. 아니 근데 이게 사실 뭐 이런 얘기 들어서 그렇지만 검거율이 98%라는 건 아직 해결하지 못한 2%가 있다는 얘기군요. 예. 이거는 뭡니까? 사망 뺑소니인데요. 예. 그게 한 20년 가까이 되는 벌써요. 야 그때 뭐 이게 CCTV도 거의 뭐 거의 없었잖아요. 없었고요. 예. 그 밤에 비가 이제 오고 있는데 그 도로에 사람 한 분이 쓰러져 있다고 이제 신고하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진짜 사람만 쓰러져 있지 파편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흔적이. 타이어 자국 하나도 없고. 이 빗물에 다 또 이게 쉽게 내려가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부검도 하고 또 국가서의 옷도 다 보내고 해서 다 이제 감정까지 했는데 아무런 흔적을 찾지 못했어요. 목격자도 없고. 예. 야, 그러나 뭐 예전에도 한번 좀 저희가 그알 특집에서 얘기를 하셨잖아요. 언젠간 잡힌다. 예, 이게 또 좀 이렇게 노력을 하고 계시니까. 안 해본 것이 없을 것 같아요, 진짜로. 통신수사, 부검, 거짓말 탐지기, 법체면까지도 해봤거든요. 밤에 돌아가신 분 쓰러져 있던 자리에 우리가 표시를 해놓잖아요, 이렇게. 그 자리에 누워서 생각을 합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미신일 수 있는데요. 교감이라고 하죠, 우리가. 사건하고 어떻게 해결을 하려고 했던 교감, 그 다음 느끼게 해서 그렇게도 해보고. 얼마나 원통하겠어요, 진짜로. 잘 걸어 다니고 잘 생활하다가 어느 한순간 누구인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죽임을 당한 거 아니에요. 진짜 그 사람 찾아서 얼굴 한번 보고 싶어요. 어떤 사람인지. 이게 꼭 잡아서 처벌해 주는 게 맞고요. 숨어서 그렇게 지낸다고 해도 편하게 사시지 못할 겁니다. 이제 그만 자수하십시오. 호세야, 형이 저기 오늘 좀 할 말 있어. 어떤 무슨 얘기를? 200만 빌려줘라. 예? 200이요? 아니 아까 돈이 행복이 아니라고 다 어떻게 뭐 때문에 200이?
어떤 것 때문에? 아, 그건 얘기할 수가 없고. 아, 그래요. 근데 제가 네, 이 얘기를 한 지 지금 1년 반이 지난 것 같은데. 네네네. 저 근데 빌려드리려고 했는데 마침 얼마 전에 누구 빌려달라고 해서 그분 빌려드렸어요. 아, 이런 옷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성이 참 좋으시네. 약간 우상이신데. 네네. 감사합니다.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20년간 조폭 잡는 형사에서 중대사건 책임수사관이 된 정희석 경감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형사님이셨군요. 형사님이시구나. 네. 광주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책임수사관 정희석입니다. 아니 근데 이게 책임수사관이 정확히 뭔지 좀 얘기를 해주세요. 그게 올해 이제 경찰의 수사 구조 개혁 일환으로요. 경찰 수사관들의 그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인데 경찰 수사관 중에 최상급 수사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거 이제 요거 추가적으로 좀 얘기를 드리자면 사건 접수부터 종결까지 네. 이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신 네, 거죠? 맞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니 형사님이 그 형사 분야로 뽑힌 59명 가운데 수석을 하셨다고요? 예, 이번에 2,000명 정도 시험 봐가지고요. 이제 90명 선발됐고 형사 분야에서는 59명 선발했는데 그중에 수석 합격했습니다. 이야, 축하드립니다. 기분 좋으셨겠어요. 예, 태어나서 1등은 처음 해본 것 같습니다. 아니 경찰이 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경찰은 99년도부터 했으니까요. 22년 정도 했고 그중에 강력 형사로는 15년 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러셨습니다. 네. 서울에 그럼 올라오신 지가 이게 한 얼마나 되신 건지? 서울로 범인 잡으러 자주 오고 있습니다. 범인 잡으러는? 네, 자주 있었고요. 특히 이제 기억 남는 건 2018년도 11월 달에 서울 경기 지역 조폭들이 광주에 이렇게 원정 보복을 왔던 사건이 있었거든요. 네네, 그 사건 담당하면서 도망간 범인들 잡으려고 서울 경기 지역에 자주 왔었습니다. 광주에서 보복전을 벌였던 조직 폭력배들이 경찰의 무더기로 붙잡혔습니다.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인 남성을 향해 조폭들은 바닥에 침까지 뱉으며 위협합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12명의 조폭을 붙잡는 데 이어 모두 7개파 35명을 일망타진했습니다. 기세등등했던 조폭들이 공권력 앞에서 모래성처럼 무너진 겁니다.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요. 이 광주 조폭 결혼식이 있었는데요. 평소 친분이 있던 인천하고 이게 서울 지역 이 조폭들이 내려와가지고 결혼식에 참석하러 내려왔었는데 그 전날 술을 마시다가 이렇게 서로 시비가 된 거예요. 근데 아무래도 이 광주 애들이 좀 홈그라운드기도 하고 이 쪽수도 많기 때문에 이겼죠. 때리니까 이제 맞은 애들이 서울, 인천 애들이 자기 조직 애들을 새벽에 불러내린 겁니다. 인천하고 서울에서 한 30명이 새벽에 집결을 했죠. 그래가지고 그 정보를 미리 입수하고요. 현장에서 대부분 검거했는데 일부 도망간 범인들을 잡으려고 서울에 오신 거예요? 예, 서울 자주 왔어요. 그걸 또 잡았습니까? 예, 전원 49일 만에 35명 전원 잡아서 구속했던 사건인데요. 한 명만 끝까지 안 잡힌 애가 있었어요. 네네네. 예, 걔를 잡으려고 아마 제 기억에는 가장 오랫동안 이렇게 잠복해본 기억인 것 같은데요. 여기 보니까 11박 12일 동안 우리 잡을 때까지 안 내려온다 하고 짐 싸가지고 서울 올라와가지고 짐은 뭐 싸셨습니까? 이렇게 뭐 길어질 줄 모르고 가셨을 거 아니에요? 뭐 속옷 6벌 챙겨갔거든요. 직원들은 뭐 5벌 챙겨온 직원들도 있고요. 어떤 분은 한 5박 정도나 6박 정도. 그러니까 일주일 안에는 끝내고 간다. 팬티 개수로 몇 박 며칠인지가 대충 나오네요. 보통 아무리 이렇게 길어져도 우리가 일주일 정도 하면 사람이 좀 지치고 이렇게 가족도 있기 때문에 내려갔다가 다시 좀 며칠 쉬었다 올라오고 이러거든요. 근데 그때는 우리가 안 된다, 이거 잡을 때까지 내려가면 안 된다. 이 팬티 양말 다 떨어졌는데도 내려가지 않고 했었습니다. 그럼 계속 빨아서 그냥 있으셨던 건가요? 이제 그게 모텔에서 이렇게 저녁에 빨고 아침에 이렇게 드라이기 같은 걸 말려가지고 잘 때는 이렇게 노팬티로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잘 없이. 때는 또 그렇게 노팬티가 괜찮다고 그러더라고요. 남자들끼리니까. 네, 뭐 그거는 뭐. 같이요? 혼자 계신다면? 같이. 아니 추리닝 같은 거 반바지. 이거 그건 아니고. 근데 덜미를 잡았습니까? 네, 그게 1월 12일 날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는 날인데 새벽 2시였습니다. 집에 있던 애가 이렇게 혼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여기 따라가 봤더니 순대국밥집으로 들어갔는데 거기서 걔를 딱 만나더라고요. 저희가 진짜 걔 기다리면서 그 전년도부터 고생 정말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잡히면 진짜 이 새끼 확 이렇게 이런 생각으로 딱 네. 준비를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근데 막상 만나니까 그래서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 나와신 게. 그 반갑고 이게 정말 오랜만에 만난 친구 같은. 정말 너무 보고 싶었다 친구야. 이렇게 하면서 드디어 여기 있었구나. 아, 진짜 너무 보고 싶었어. 반갑다 할 정도로 말이 나올 정도로. 아 근데 또 이렇게 계시니까 같이 올라왔던 형사님 같기도 하고. 맞습니다. 든든합니다. 예. 아니 범인을 구속하고 퇴근길에 먹는 술이 있다 그래요? 이게 형사들 사이에서 범인을 구속하고 나면 집에 안 들어가고 저희들은 이제 꼭 이렇게 술 한잔 하면서 이 사건을 복기해 보면서 이게 잘 됐고 이게 못 됐고 그때 우리 마시는 술을 우리는 구속주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범인을 구속시켜 놓고 마시는 술. 네. 구속주. 그래서 이제 형사들 사이에서는 이제 구속주에 취하고 구속주 맛을 알면 평생 형사 그만 못 둔다. 아무리 힘들어도 예, 구속시키고 났을 때 우리 예. 촬영 끝나고 마시는 것처럼 그런 거죠. 그러신가요? 범죄자들을 항상 이렇게 이제 잡으러 다니시니까 이게 사실은 항상 위험에 좀 노출이 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긴 한데요. 위험한 상황을 안 만드는 게 정말 베테랑 고수 형사라고 생각합니다. 예. 뭐 영화나 이렇게 보면은 막 추격해서 이렇게 잡는다든지. 그렇죠. 아니 막 싸워서 이렇게 예, 잡는다든지. 이런 건 조금 이렇게 이제 초보자 때 이야기고요. 고수들은 어떻게 잡?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좀 기다리는 걸 더 하고 우리가 더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 가지고 잡으면 좀 편하게 잡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뭐 깡패들을 잡아야 된다. 그러면은 깡패들 숙소를 파악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숙소 앞에서 이렇게 딱 또 기다리고 있어요. 서너 명 딱 몰려 들어오면 여기서 이제 좀 초보자들은 딱 나가가지고 야 너희들 이리 와 이러면 예, 그러겠죠. 그러면 도망간다거나 반항한다거나 이런 일이 생기거든요. 근데 이런 일을 아예 안 만들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좀 더 기다려야 돼요. 더 기다리면 저희가 숙소로 들어가서 한 3시간 정도만 더 기다리면 이제 잠이 푹 들었을 때 막 들어가도 모를 때 그때 이렇게 조용히 들어가가지고 후레쉬 딱 붙여가지고 하나씩 깨우면 야 일어나봐 이러면은 먼저 일어나 내 먼저 수갑 딱딱 채워가지고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편하게 잡아야지. 뭐 우상탕탕 할 필요 없고. 네, 그건 편안하게 잡아야 됩니다. 이제 그들 쪽에도 형사님 너무 유명하시죠. 혹시나 뭐 그들 사이에서 불려지는 이름이 있다거나. 저도 뭘 나중에 좀 들었던 이야기가 있는데요. 걔들이 저를 정거장이라고 불렀다고. 왜요? 제가 한참 이렇게 이 광주에서 깡패들 교도소 많이 보낼 때 이 교도소 안에서 있으면 이제 자기들끼리 들어오면 얘기하기를 이제 자기들도 합니다. 그러면 그때 야 너 어쩌다 들어왔냐 이러면은 정희석한테 잡혀서 들어왔어. 너는 나도 정희석한테 잡혀 들어왔어. 막 다 그러니까 한 깡패 선배 하나가 야 정희석이가 광주 교도소 오기 전에 들렸다 오는 정거장이냐? 정거장 장주기 아니 그분도 누군지 모르게 표현을 잘하셨네. 아니 뭐 지금까지 맡으신 사건도 굉장히 많겠지만 좀 잊지 못할 또 사건도 좀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제가 형사 시작한 지 얼마 안 될 때 한 2년 정도나 됐을 때 이야기인데 5살짜리 이게 남자애가 이렇게 사망했다는 그 엄마의 신고가 있었어요. 현장 가보니까 이렇게 딱 단칸방에서 젊은 엄마가 5살짜리 남자애하고 3살짜리 딸을 이렇게 혼자 키우고 있더라고요. 근데 엄마 말에 의하면은 저녁에 식당 일을 갔다 와 보니까 애가 이 갈비뼈인 데가 아프다. 멍이 들어 있고 침대에서 뛰어놀다가 이렇게 침대 모서리에 이렇게 부딪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엄마가 그래 밤이 늦었으니까 오늘은 자고 내일 아침에 병원 가자. 이렇게 하고 자고 일어났는데 아침에 이게 사망해 있었다고 이렇게. 근데 그게 이런 사건이 수사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는 이미 사망해 버렸죠. 또 내부에서 집에서 있었던 일이고 기존의 증거를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데 형사과 사무실에서 그 아무것도 모르는 3살짜리 그 여자 동생이 뛰어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걔를 안고 앞에 편의점 가가지고 과자 같은 걸 좀 사주고 이렇게 딱 걸어오는데 지금까지 아무 말 없던 그 3살짜리 애가 제 귀에 안고 있으니까 귀 옆에 바로 있었거든요. 귀에 대놓고 아빠가 때렸어요. 딱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엄마는 아빠가 없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좀 이상하다 생각돼가지고 이제 동네 가가지고 주민들한테 이렇게 저 집에 아빠가 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최근에 엄마가 새로 동거를 시작한 남자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재조사하게 됐고 혹시 평소에 이렇게 맞는 걸 본 사람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돌아다니면서 다 이렇게 물어보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 애가 아동보호 전문기관이라는 기관에 3번이나 이렇게 학대 의심으로 신고가 된 적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신고자를 보니까 그 동네 이웃 아주머님이었어요. 그 아주머님이 애가 항상 멍이 들어있고 막 이렇게 이런 모습을 자주 보니까 애를 만날 때마다 이렇게 사진을 휴대폰으로 찍어 옷을 벗겨가지고 네, 상처까지 전부 다 찍어놓고 동영상으로 애야 너 이거 어떻게 다친 거냐 이렇게 물어보고 애가 그 아저씨가 때렸어요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을 직접 그 살아있을 때 담아놓으셨더라고요. 누군지 몰라도. 네, 그래서 이제 그 증거가 이제 있으니까 그 범인을 잡아가지고 구속했던 사건이 있거든요. 마치 그 억울하게 죽은 애가 그 동생을 통해서 저한테 이렇게 뭔가 이야기를 한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그냥 묻힐 뻔한 사건을 평소 이웃 중에 누군가가 그걸 다 기록에 남겨놨다는 게 그분한테 너무 고맙고 그분도 자기 힘 닿는 데까지는 그 애를 좀 지키려고 했었다는 생각을 하니까 더 마음이 먹먹하고 근데 그래도 우리가 지키지 못했다는 게 또 미안하기도 하고 네, 그 사건은요 연쇄 강도 강간범 이런 걸 한참 또 그게 이게 사회적인 이슈가 좀 된 적이 있죠. 맞습니다.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이런 사건들이나 범인이 아주 많았습니다. 각 지역마다 막 있을 정도로 그런 사건이 이렇게 획기적으로 이렇게 없어지게 된 이유가 2010년도에 이렇게 DNA법이라는 게 통과를 했거든요. 그게 어떤 법이냐면은 강력범죄자들의 DNA를 채취를 해가지고 이걸 미제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DNA와 대조를 해서 범인을 특정하는 이런 법안이 통과돼가지고 범죄자 DNA를 보관할 수 있는 법률이 그 당시에 국회를 통과를 했죠. 아 그럼 그 전까지는 그런 DNA를 보관하는 게 이게 없었던 거예요? 저희는 현장 것만 보관하고 있어서 범죄를 잡아도 범인이 누군지는 알 수 없었어요. 근데 특정 11개 조항에 해당되는 그 범인의 것일 경우에는 현장에서 찾으면 바로 범인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된 거죠. 근데 그때 이제 우리 관내에서도 13년 전에 발생한 이제 강도강간 미제 사건이 있었는데 최근에 출소했던 어떤 다른 강력범죄자가 이 DNA가 그 사건 현장의 DNA 일치한다, 범인이다. 이런 감정서를 제가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건을 접수해가지고 출소한 범인을 다시 잡아서 구속해서 교도소 보낸 일이 있죠. 근데 거기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경찰은 이렇게 범인을 잡으면 피해자한테 이렇게 범인이 잡혔다고 이렇게 알려주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걸 알려주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왜냐하면 피해자한테는 좀 잊고 싶은 과거일 것 같고 다시 내가 이야기를 꺼내면 또 트라우마가 생길 것 같은 그래서 이제 고민을 했단 말이에요. 제가 이게 성폭력 상담소를 찾아가가지고 선생님한테 상담을 드렸습니다. 선생님 이런 상황인데 제가 알려줘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선생님은 너무나 당연하게 이거 너무 당연히 알려줘야 됩니다. 이 전화를 걸었어요. 그래가지고 저 어디 경찰서 강력팀의 누구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 사건을 이야기하려는데 어떻게 말을 꺼내야 되나 싶어서 머뭇머뭇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요. 그 피해자가 혹시 잡혔어요? 이렇게 13년이나 됐고 내가 그 사건에 대해 이야기도 하지 않았는데 그 이제 경찰서 이름만 듣고 혹시 잡혔어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잡혔습니다. 잡혀서 교도소 갔고요. 이렇게 너무 늦게 잡아서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그때부터 그 피해자가 막 울면서 정말 이 전화를 너무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한참 울었고요. 그날 저녁에 그 피해자 아버님이 또 찾아오셨어요. 저를요. 그래서 지금 제 손 잡고 형사님 정말 너무 고맙습니다. 제가 얘를 키우면서 그때 지켜주지 못했다는 좀 미안함 때문에 얘 얼굴을 똑바로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직업병 같은 게 좀 있으십니까, 선생님도? 집사람이 자주 하는 말인데 그 집사람이 밖에서 뭐 속상한 일이 있고 이러면은 집에 와가지고 저녁에 저한테 이제 하소연 같은 거 하잖아요. 오빠 이번에 누가 이렇게 나한테 이러더라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야기를 하면 그랬어 이렇게 좀 호응을 해줘야 되는데 그래? 너는 어떻게 했어? 아니면 이건 내가 봤을 때 이건 상대방 이야기도 들어보고 결정을 해야
이벤트로 이렇게. 이게 저는 안 그러려고 하는데. 사실려고 확인을 줄 때. 가족이고 남편이 아니라 이게 형사의 입장에서 자꾸. 그러니까 집사람이 오빠랑 이야기하면 항상 이 조사받는 느낌이다. 그러니까. 이야기 대화가 가기 싫다 이렇게. 아이고, 진짜 그래. 그래서 별로 대화가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화가 없이 살아가고 있어. 대화를 많이 하면 꼭 싸우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예, 우리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문한빛 순경이십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홍익지구대에 지금 근무를 하고 계신 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홍익지구대는 제가 알기로도 전국에서 제일 바쁜 지구대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지금 홍익지구대에 약 90여 분이 근무를 하고 계시다고 그래요. 예, 맞습니다. 거기서 막내입니까? 예, 맞습니다. 와. 어떻습니까? 거기서 이제 근무를 해보시니까. 행복하죠. 일단 경찰이 됐기 때문에 예. 제가 정말 오랫동안 꿈꿔왔던 경찰이 돼서. 저희가 예전에도 한번 그 고시 준비하시는 분들을 만나봤지만 진짜 이게 되게 진짜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한 번에 합격하신 건가요? 아니요, 시험 3번 정도 봤습니다. 1년 동안. 근데 세 번째 합격을 하신 예, 거예요? 맞습니다. 와, 됐을 때 기분이 어떠셨습니까? 그 시험 발표 전날에 잠이 안 오더라고요, 제가. 예. 너무 떨려가지고 친구들이랑 같이 밤새고 이제 같이 확인을 했는데 근데요? 번호 있어가지고 아주 난리 났었죠. 그때 막 소리 지르고. 저 경찰 됐어요. 왜 경찰이 되고 싶으셨어요? 처음에는 저는 영화 속에서 그 형사분들 나오는 영화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절체절명의 시기에 딱 나타나서 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다는 게 되게 의미도 깊은 것 같고. 아니 근데 경찰 시험을 준비하면서부터 가장 힘든 홍익지구대를 목표로 공부를 하셨다고요? 네, 맞아요. 왜요? 제가 아무래도 경찰행정학과 다니다 보니까 홍익지구대에 관한 이야기를 되게 많이 들었어요. 어떤 얘기를 좀 들으셨어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바쁘다. 또 홍대 그 이윤가 거리를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바쁠 수밖에 없잖아요. 거기를 그렇죠. 관할을 네. 하다 보니까 수험생활 하다가 공부가 너무 힘들거나 할 때 경찰 다큐를 많이 봐요. 약간 좀 힘을 좀 얻고 싶어. 얻기 위해서. 내 꿈을 잊지 않기 위해서 경찰 다큐를 되게 많이 보는데 홍익지구대에서 일하시는 직원분들이 그 눈빛이 너무 경찰 같았어요. 어떤 눈빛이셨나요? 살아있는 눈빛. 그 눈빛이 막 다들 살아있으시고 분위기도 너무 좋아 보이고 되게 열정 넘쳐 보이시고 그런 모습을 또 보니까 또 제가 또 힘을 또 얻어가지고 내가 갈 곳은 저기다. 저 살아있는 눈빛, 저 열정. 맞습니다. 저게 나다. 저기 내가 앉아 있어야 된다. 이명 소리. 지금 어떻습니까? 본인은 그 다큐에서처럼 그 살아있는 눈빛으로 근무하고 있습니까? 예. 그래요? 네. 예. 화면 속에서 봤던 그 현장에서 일을 해보니까 현실은 좀 어떻던가요? 내가 생각했던 거하고. 생각했던 것보다 좀 더 바빴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좀 주말이 좀 제일 바쁘시겠어요? 가장 바쁘죠. 어느 정도입니까 요즘은? 그 야간 근무라고 하면 보통 저희가 한 12시간 정도 근무를 근무를 하거든요. 하시는데. 12시간, 13시간 그 정도 근무하는데 금요일이나 토요일 야간 같은 경우에는 150건에서 한 200건 정도? 150건에서 한 200건 정도? 하루에요? 12시간 안에? 12시간, 13시간 동안. 시간당 10건 이상씩은 그냥 예. 하여튼 계속 출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신고가 계속 떨어져. 어떤 신고들이 좀 들어오나요? 유흥가다 보니까 뭐 주치자 관련된 이제 길바닥에 사람이 쓰러져 있다. 술 먹고 싸우시는 분들도 많아가지고 폭행 신고도 많고 또 클럽이 많다 보니까 강제추행이라든지 절도 신고도 많고 정말 다양합니다. 막연히 생각을 했었던 것보다는 제가 막상 거기서 근무를 하고 겪어보니까 겪어보고 또 밤도 새보고 하니까 정말 이런 일을 아무나 할 수가 없겠구나. 지구대 밤을 3부로 나눠준다고 들었어요. 네. 1부는 단순한 이제 민원 업무, 2부는 주치자 업무, 3부는 이제 정말 만취자분들, 만취자 업무,
아무래도 유흥가가 많다 보니까 홍익지구대의 숙명이라고 다들 이제 받아들이고 계시죠. 이분은 집 어디예요? 아, 인천이요? 네, 소방입니다. 손은 둘, 충격 소리 부탁드립니다. 선생님 일어나 보세요. 경찰관이에요. 일어나 보세요. 일어날 수 있겠어요? 선생님 여기서 때린 거 같아요. 여기요. 정확하게 여기요. 네. 뭐 입었어요 그 사람들? 빨간 셔츠 정도? 팔에 문신 많고. 일로 도망갔다고요? 네. 근무하면서 느껴본 요 기분 요대로를 알고도 혹시 내가 예전으로 돌아간다면 또 홍익지구대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네, 저는 또 홍익지구대 가고 싶어요. 왜 이렇게 홍익지구대에 꽂히셨어요? 일이 힘들다 보면 이제 팀원들이나 이런 직원들끼리 되게 단결도 잘 되고 네네네. 이 결집력이 엄청나요. 되게 분위기도 너무 좋고 그래요? 서로 힘들 때마다 막 의지도 엄청 되고 저는 그런 분위기 때문에 일이 힘들어도 홍익지구대에서 일할 수 있고 6개월 정도 계시니까 주치자를 좀 다루는 노하우들이 좀 생겼다고 그래요? 얼마 안 돼서 이게 노하우라고 말하기도 네. 좀 민망하긴 한데 이제 길에 쓰러져 있다, 길에 누워 있다 사람이 툭툭 쳐가지고 일어나는 사람들도 있어요. 깜짝 놀라가지고 뻘떡 일어나가지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막 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분들도 있어요. 그렇게 그냥 살짝했는데 나름대로 좀 잠을 자다 깬 거네요. 네. 완전 만취 돼가지고 인사불성이신 분들도 있어요. 그거 어떡합니까? 그런 분들은 이제 마사지를 해서 깨워야 돼요. 그래 맞아. 마사지를 해야 돼요? 봤어요. 예, 제가 체력 시험 중에 악력 시험이 있는데 제가 악력을 만점 맞았거든요. 이게 생각보다 흔한 점수는 아닌데 악력이 좋으세요? 악력 만점 맞아서 그럼 한번 살짝 보통 깨울 때 목덜미 마사지를 많이 해요. 어떻게 해요? 제가 이제 주치자입니다. 네. 그러면 선생님 괜찮으세요?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 선생님 괜찮으세요? 이렇게 하면서 깼다. 깨셨어요? 이렇게 하면은 이제 수월하죠. 선생님 들어가세요. 한비 씨, 나 지금 아무리 깨워도 안 가시는 분들은 저희가 놓고 갈 수가 없잖아요. 범죄의 표적이 될 수도 있고 하다 보니까 맞아요. 안전을 위해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이제 지구대로 데리고 갑니다. 이제 그걸 이제 보호 조치라고 하는데 주치자 분들을 깨우다 보면은 막 팔을 막 휘둘러가지고 맞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가장 조심하는 게 얼굴 가까이 대지 마라. 얼굴 맞을 수도 있으니까. 대부분 그 취해가지고 그렇게 경찰관들한테 실수를 하는 사람들 보면은 다음날 술 깨고 막 엄청 후회를 해요. 음주에 좀 관대한 그런 문화가 좀 개선되면은 더 좋지 않을까. 경찰이 된 이후와 이전에 불금에 대한 생각이 좀 많이 바뀌셨다고 그래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바뀌셨습니까? 불금 하면은 뭐 엄청 신나죠. 설레고. 파리 투나잇. 집에만 있어도 설레고. 내일 집에만 있어도 저는 설레더라고요. 내일 쉬니까. 지금은 이제 많이 완전 다르죠. 출근길부터 달라요. 평상시에 이제 제가 야간 출근을 할 때면 이제 다른 분들은 퇴근하는 시간이잖아요. 딱 봐도 일에 지친 직장인들이 엄청 많아요, 지하철에. 금요일 되면은 사람들 복장이 달라집니다. 똑같은 시간대인데도 불구하고 네. 어제와. 하고 계속해서 저랑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지하철을 타고. 반대로.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으면 가시는 분들이 퇴근하시고 가셔도 나랑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저랑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으면은 오늘 금요일이구나. 또 아직 신임 순경이고 하니까 좀 긴장도 많이 되고. 혹시 매 순간이 그렇겠지만 나를 가장 긴장케 하는 순간은 언제입니까? 신고 나갈 때죠. 신고 이제 딱 떨어져서 이제 그때가 이제 가장 긴장이 되죠. 어떤 일이 있는지 모르고 저도 아직 업무에 좀 미숙한 부분도 있고 하니까 가서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이렇게 긴장을 많이 하고. 이 직업병도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어때요? 한 6개월 정도 됐지만. 직업병.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하는데 자전거를 타고 어디를 이용을 하면은 항상 CCTV가 어디 있나 좀 이런 거 많이 확인하는 편입니다. 그 순찰차를 많이 몰다 보니까 뭐 교통 위반 차량 이런 거에 대해서나 뭐 이렇게 누가 끼어들기 이런 거 하면 이제 뭐 이렇게 마이크를 잡는 게 습관이 있어가지고 그런 게 좀 조금 있죠. 얼마 안 돼서 직업병이라고 말하기 조금 민망하긴 한데 몇 가지 있기는 있어요. 뭐예요? 얼마 안 됐는데 뭐 벌써 그런 게 있나 뭐 싶기도 한데 옷을 저희는 이제 제복을 입고 일을 하니까
누가 경찰관님 뭐 이렇게 부르면은 나 부르나? 뭐 이렇게 뭐 괜히 기분 나쁘게 좋아지고 아직까지는 약간 그런 것 같아요. 나 부르나? 그럴 때 있지. 그럴 때 있지. 맞다, 내가 경찰관이었구나. 막 약간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고. 근데 이 제목 딱 처음 봤을 때 되게 기분 좋으셨을 것 같아요. 기분 진짜 너무 좋았죠. 이거 입으려고 정말 열심히. 이 제목은 나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종복 씨? 사명감을 좀 계속 이렇게 상기시켜주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출근 딱 해가지고 이 제복을 딱 입으면은 어떻게 또 이렇게 신고 처리를 해야 하나, 어떻게 또 하루를 또 안전하게 보낼까 뭐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떻게 도움을 드릴까 뭐 이런 생각도 한 번 더 하기도 하고. 혹시 저 오늘 공통으로 좀 드리는 질문이 좀 있죠? 공통 질문 중에 혹시 그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뭐예요? 친구들이나 누가 뭐 물어보는 거 없습니까? 그냥 아무거나요? 친구들이나 누가 뭐 물어보는 거 없습니까? 그냥 아무거나요? 저 미안한데 그 공통 질문 아니라는데. 공통 질문 아니야 그거? 잠시만 외치지 마세요. 자, 요거겠다. 혹시 뭐 범인을 검거하거나 이제 그럴 일은 없잖아요. 있죠. 있어요? 있어요. 경찰인데. 신고한 조사, 주치자. 경찰인데 범인을 검거하죠. 세계에서 가장 많은 실종 가족을 찾아준 대한민국 실종 수사의 권위자 백석대학교 경찰학부 이건수 교수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께서 그 실종된 가족분들을 좀 찾아주시는 일을 하신다고요? 한 2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2017년도 경찰청 실종수사 지도팀장으로 근무하다가 지금 현재 백석대학교로 와서 같이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실종자를 찾아서 공식 기록에도 이게 등재가 됐다고 그래요? 공식 기록이라는 좀 부끄러운데요. 이제 가족을 많이 찾다 보니까 주변에서 몇 건인지 좀 확인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해서 2013년도에 3,700건 됐고요. 미국 월드 레코드 아카데미에 세계 최고의 기록으로 남아 있고요. 제가 퇴직할 때 2017년도였거든요. 5,600건 정도. 우리나라에 좀 실종자가 이렇게 많은가 싶을 정도로 10집 건너 한 집 정도가 이상 가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요? 10집 건너 한 집이요? 전 이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저도 몰랐어요. 보통 실종 신고가 들어와서 이제 절차가 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실종 신고가 이제 접수가 되면 코드 제로 아동 실종 사건 40분 경과 인근 순찰차 지원 바람. 경찰청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입력을 하거든요. 입력을 하면 그 입력된 자료를 전국에 있는 그 경찰들이 다 보고 대응을 하기 때문에 그 지역에 백화점에서 없어지면 백화점을 닫고 또 공원이면 공원 문을 닫고 아이를 찾는 거거든요. 저도 이제 딸 아이가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이제 막 사라지면 실종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좋나요? 저희가 그 13년도부터 사전 지문 등록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이의 인적사항, 부모 인적사항을 전산에 남겨서 그 아이가 없어지면 그거를 가지고 바로 찾는 거예요. 파출소나 경찰서 안 가더라도 지문 등록 앱 치면은 앱 사이트가 뜹니다. 앱이 다운 받아가지고 핸드폰으로 바로 할 수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많이 이용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거의 그 1년 정도 되면 98%는 찾는데 한 2%가 문제입니다. 2%를 못 찾거든요. 그래서 그 2%가 이제 장기 실종자가 되는 거군요. 그러니까 올해 2%지만 매년 2%가 쌓이는 거죠. 그렇죠. 그게 이제 쌓이다 보면 많은 숫자가 되고 그렇군요. 힘들죠. 그 교수님께서 주로 저 장기 실종 사건을 좀 담당을 하셨다고요. 30년 이상 된 건들을 많이 찾아. 30년이요? 예. 그걸 어떻게? 그걸 어떻게? 좀 무모해야 됩니다. 일단 뭐 머리로 생각하고 하면 못 나가거든요. 그렇죠. 현장을 나가봐야 되거든요. 제가 갔던 게 뭐 강원도 산골 마을, 폐가, 운막, 또 기도원, 염전 뭐 다 가봤죠. 그런데 많이 전국을 많이 돌아다녔다고 보시면 돼요. 그 실종자분들을 찾기 위해서 편지도 많이 쓰신다고 그래요. 이제 사연을 가지고 사람을 찾는데 편지를 제가 13년도에 13만여 통 썼다고 그러더라고요. 많게 보낼 때는 3,500에서 4,000통도 보내거든요, 일주일에. 할 거 있는 건 다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교수님 별명이 불나방이었다고. 불나방. 예. 원래 불나방은 막 불 보면 막 뛰어들잖아요. 그냥 뛰어들죠. 그죠. 매일 출근할 때 마음이 뭐였냐면 나 오늘 옷 벗는다. 오늘 내가 뭐 조직의 마지막이 되더라도 내가 하고 싶은 거 하자. 이게 맞는 거다 하고 늘 그런 마음으로 이제 막 뛰어들다 보니까 불나방이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적당히 하게 되면 나야 편할 수 있겠지만 적당히 하다 보면은 이 진짜 실종 가족분들은 얼마나 애가 타시겠어요. 제가 이제 5년 정도 수사를 계속 하거든요. 이렇게 계속 추적을 하고 분석을 하고 끝까지 갑니다. 5년이 지나니까 지치더라고요. 앞이 안 보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죠. 어머님 도저히 나 못 찾겠어요. 이제는 5년도 됐고 포기하면 안 돼요. 나도 힘들어서 안 되겠어요 했더니 그 어머님이 막 우시더니 그러는 거예요. 형사님 내가 살아있는데 어떻게 포기할 수 있어요. 그 얘기하고 우시는데 제가 그 순간 또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못 찾겠다 포기한다는 말은 그날 이후로 안 했어요. 그분들 가정을 보면 뭐 아이를 잃어버리고 거의 뭐 풍비박산이 되고요. 또 직장도 그만두고 또 심지어는 평생 뭐 전국을 돌아다니는 분도 많이 계시고 하기 때문에 그분들의 아픔은 뭐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날 이후로 시간이 멈춰 있어요. 모든 생각들, 생활들. 아이를 잃어버린 것 동시에 부모님 이성을 상실할 정도. 그러니까 뭘 해야 될지 몰라요. 그냥 막 소리를 지르고 헤매고 힘들어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대부분 아이를 잃어버린 부모는 그 시점에 머물러 있어요. 뭐 50년이 되든 60년이 되든 그 시점에 머물러서 늘 아이를 그리워하고 그 아이를 바라보는 게 마음이 아프게 만들죠. 아니 이게 이제 전국으로 밤낮 없이 이렇게 돌아다니시다 보면 사실 그 우리 교수님 스스로 좀 돌볼 시간도 좀 없으실 것 같아요. 가족들한테 먼저 미안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좀 우리 막내 아들이 중학교 1학년 때인가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아빠가 7시에 오더래요. 예.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우리 아빠는 원래 12시 이후에 와야 되는데 7시에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애가 놀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미안한 거예요, 애들한테. 저도 다른 뭐, 집도 다 그럴 줄 알았는데 우리 집처럼. 건강도 건강해 지금 그게 제일 미안한 것 같아요. 예. 솔직히 제가 2017년도에 3월에 백석대학 교수로 가게 되면서 양심이 걸리는 거예요. 주변 동료가 우리 애들은 방치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학교 가서 가르치겠다? 이게 안 되잖아요. 제가 도저히 양심에 찔려가지고 애들을 모아놓고 무릎 꿇고 용서를 빌었어요. 그 아이들도 내 자식처럼 가르쳐야 되는데 양심에 걸려서 내가 아이들 못 가르치겠다. 내가 너희들한테 용서를 좀 빌고 너희들이 용서를 해준다면 내가 학교 가서 아이들 가르칠 수 있을 것 같다고 무릎 꿇고 용서를 빌었죠. 그러니까 애들이 아빠 다 이해하고 용서해요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너무 참 마음이 아팠어요. 그 저기 우리 아드님 따님이시죠? 예, 맞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그 저기 이렇게 좀 아버님의 모습을 쭉 지켜봐 오셨을 텐데 좀 어떠셨는지. 어릴 때는 저희를 외롭게 만들고 계시다고 생각을 했어요. 철없을 때는 이제 다른 가족을 찾느라고 저희 가족을 안 챙기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크고 나니까 이제 제일 외로웠던 사람이 아빠였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지금 조금 죄송한 마음도 있고. 또 그러니까 그 많은 우리 실종 가족분들을 이렇게 만날 수 있게 해주셨으나 그러니까 정작 그 내 가족에게는 그런 만큼 시간을 많이 보내줄 수 없었던 그런 뭐 미안함. 아니 이게 저 뭐 상봉할 때의 그 진짜 장면이야 반가움과 동시에 참았던 눈물이 뭐 앞을 가릴 것 같은데 어떤 분위기인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제가 상봉 현장 하면 와 이렇게 하고 막 껴안고 반갑다 기쁘다 막 이럴 것 같잖아요. 전혀 안 그래요. 그래요? 그래요? 가다 보면 두 분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 아무 말도 못 하고 이렇게 앉아 있어요. 그러면 거기 현장에 있는 저는 심장이 미어져요. 아파요. 그냥 아파요. 그냥 그 상황이 좀 시간 지나서 얘기하고
엄마야 아들이야 하면서 껴안고 울거든요. 그럼 이제 아파서 울고 그다음에 기뻐서 울고. 그러니까 아픔과 기쁨 뭐 막 온갖 감정이 교차하는 곳. 아니 교수님이 찾아준 가족분들이 그 내일 상봉을 해요? 네, 내일 상봉을 하는데요. 아, 또 내일 또 상봉을 합니까? 예. 그 당시에 우리나라가 밥 한 공기 먹기 힘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4살, 5살 때 남의 집에 막 이렇게 보내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그러니까 그 어릴 때 이렇게 보내졌는데 주문진의 여관에서 늘 그 집 주인집 아이를 봐줬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주문진에는 이제 뱃사람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죠. 야, 너 이렇게 하지 말고 나 따라가면 편하게 살 수 있어. 그래서 그 사람 따라갔다는 거예요. 따라간 곳이 중국 그 하얼빈 쪽 그쪽으로 갔다는 거예요. 중국까지 가셨어요? 예, 어린 나이에. 그래서 이제 그분이 거기서 결혼해서 이제 살던 중에 그 한국에서 오신 분이 그분을 보고 이분들은 주문진에 왔다고 하니까 옛날에 딸을 잊어버리고 찾았던 그 사람이 너희 부모 같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분들 주소를 적어 갔는데 이제 그 이후로 자기는 몰랐는데 남편이 돌아가시면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실은 그 갔던 분이 편지가 왔다. 너희 부모가 누구고 당신에게 얘기하면 한국으로 도망갈 것 같아서 안 보여줬던 안 보여줬다. 당신 아빠 이름이 김만혜나 김만용, 당신 이름이 김옥년이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그날부터 이제 찾기 시작한 거예요. 그 딸들이 한국에 와서 일하면서 찾고 찾지는 못하고 그래서 5년 전에 저한테 접수를 했거든요. 그 서류를 보던 중에 김옥년이라는 이름을 찾았어요. 그거를 찾아서 이제 확인하고 유전자 검사를 했는데 맞다고 나와요. 야, 예. 그분들이 드디어 내일 만나는. 예, 내일 만납니다. 어머님 이쪽으로 오시면 됩니다, 네. 어머님. 네. 아이고. 우리 딸. 네. 예. 형님 나오네. 엄마, 엄마 동생이야. 안녕하세요, 언니. 아이고, 건강하세요? 야, 네. 내 동생 어른가고. 네, 맞아요. 언제 만나야지. 야, 동상도 어쩌나 무사하고 있으면 네. 내가 이제 갈 거야. 예, 코 있는데 이런 데가 언니를 많이 닮았어요. 혹시 좀 그 실종자 가족분들에게 좀 하시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요. 건강하시라고 좀 하고 싶어요. 그리고 가정을 꼭 잘 지켜야 된다고. 왜냐면 찾고 보면 건강 때문에 돌아가신 분이 계시고요. 가정이 다 흩어져 가지고 너무 이렇게 힘들어 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함께 있는 가족도 소중하잖아요. 잃어버린 가족에 올인하다 보면 다 잃어버리잖아요. 네,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좀 이겨내시고. 한강을 지키며 생명을 구하는 한강경찰대 고건 경위님이십니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근데 이게 체격이 굉장히 체격을 좋으십니다. 아, 감사합니다. 실례 안 된다면 살짝 만져봐도. 아예 만납니다. 여기가 장난 아니야. 아 운동을 또 여기가. 아우, 이게 우리 그 운동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또 가만히 있다가도 만지면 또 힘을 줘요. 예, 예, 그죠. 예. 원래 저기 뭐 운동 같은 걸 좀 하셨습니까? 예전에 그냥 뭐 저기 쇠질 같은 거 그냥. 아 그거 좀 헬스. 예. 헬스도 쇠질이라고. 일단 본인이 직접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저는 지금
한강 경찰대 근무하고 있는 고건경입니다. 예. 어떤 업무를 주로 하시는 건가요? 첫째로 인명구조 업무하고 그 변사체 인양이라든가 경호 경비 임무를 하고 있습니다. 경호 경비 임무까지? 예. 생을 포기하기 위해 한강을 찾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이들을 구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한강으로 뛰어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빨리 가, 빨리. 자, 하나. 호흡해, 호흡. 아니 이게 이제 저 수중에서 사실 일을 하시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위험한 일이기도 좀 합니다. 예. 어때요? 위험하죠. 위험하고 일반인들 생각했을 때 한강이 맑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안에 들어가다 보면 이제 시야가 전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눈을 감은 거랑 뜬 거랑 별로 차이가 없을 정도로. 근데 그 안에서 어떻게 찾나요? 그러니까 이제 수색줄을 이용해서 더듬어가지고 찾습니다. 뭐 잡히는 게 있으면 당겨가지고 확인하고. 손으로 이걸 더듬어서. 물건이라고 생각하고 잡았는데 저희가 끌어당겨서 확인해봐야 되는데 이게 이제 사람이면 이제 좀 깜짝깜짝 놀랄 때가 좀 저희들도. 실제로 그러신 적이 있어요? 네. 어떤 쌀 가마니 같은 걸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게 어깨에 부딪히더라고요. 좀 물컹하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확인해 보니까 이제 돌아가신 분이라 가지고. 너무 놀라셨겠네요, 진짜. 아니 느낌상으로는 뭐 이렇게 한강물이 그래도 좀 시야가 확보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전혀 안 보입니다. 특히 여름 때는 부유물이 많아가지고 더 안 보이고 그 침전물이 좀 이렇게 가라앉을 때 겨울 같은 경우는 시야가 그나마 좀 나오는 편이고 그나마라는 게 뭐 한 1m 정도. 1m 정도? 뭐 7, 80cm 뭐 이 정도? 저도 첫 입수할 때는 정말 두려웠어요. 이게 안 보일 수가 있나. 근데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 무뎌졌는데 예상할 수 없는 한참도 예상할 수 없고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곳이기 때문에 항상 두려운 마음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두 명이서 같이 들어가게 되면 뭐 지근거리에 있어요. 올라가고 싶다 그러면 뭐 엄지손가락을 만진다든가 이렇게 올라간다 이제 올라가자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소통을 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옆에 누군가가 있다는 게 되게 유한이 돼요. 혼자 들어가면 또 힘들 텐데 옆에 동료가 같이 있으니까 동료를 믿고 들어가는 거죠. 내가 어떻게 돼도 이 친구가 날 구해줄 거다 이제 그런 믿음. 나는 너를 믿고 너는 나를 믿고 이거니까 그래서 한강 경찰 대원들이 다 이제 좀 끈끈해요. 그 동료의 손길이 정말 그때는 엄청나게 의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막 이렇게 수색을 하다가 이제 저만 혼자 이제 따로 남겨진 기분 같은 게 있어요. 그때 이제 뒤에서 이제 동료가 손을 딱 잡아주면은 그때부터 마음이 이제 좀 차분해지고 같이 이제 수색을 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저희 생명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한 길을 가는데 빛이 없이는 길을 걸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 빛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좀 자격도 뭐 좀 여러 가지 좀 까다로운 조건이 있을 것 같은데요? 뭐 기본적으로 자격증은 이제 라이프가드, 라이프가드하고 인명구조 인명구조 자격증하고 뭐 스쿠버 다이빙 또 있어야 되고 있어야 되고 이제 선박을 몰아야 되니까 조종면. 이게 기본적으로 이걸 하시려면 그 자격증이 한 3개 정도는 기본이 있어요. 3개는 기본으로 있어야 되고. 한강 경찰대는 오신 지가 얼마 되었어요? 지금 횟수로는 4년 차고요. 만 3년 됐습니다. 혹시 좀 이 일을 하시면 생긴 직업병 같은 게 좀 있을까요? 특별한 직업병은 없는데요. 제가 출근하면서 강변북로를 많이 이용하는데 지나가면서 다리를 좀 보게 되는 버릇이 좀 생기더라고요. 뭐 좀 이상한 행동하는 사람 같은 거 있으면 저거 신고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기도 하고. 한옥 이렇게 좀 여기에서도 또 이제 극단적인 어떤 선택을 하기 위해서 이곳을 또 찾는 분들이 또 꽤 계시잖아요. 많이 있으시죠. 이렇게 오셔가지고 투신을 하시죠. 지난해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10만 명당 26.6명으로 다시 OECD 전체 회원국 중 1위를 차지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마포대교에서 한강으로 몸을 던진 10대가 구조됐습니다. 서울 강동구 광진교 남단에서 55살 최모 씨가 한강으로 뛰어내렸습니다.
제가 이제 간혹 가다 보면 대교에서 목을 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거 자체가 이제 죽고 싶다는 의지가 강하신 분들이잖아요. 근데 그분을 이제 육상 구조대에서 이제 그 로프를 끊고 저희 배로 이제 올려가지고 확인해 보니까 이제 손에 로프를 잡은 흔적 같은 거, 생채기 같은 게 좀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그렇게 결연한 의지로 감행하셨는데 살고 싶었던 거죠. 다시 이거를 제대로 해서 빼고 싶었던 거죠. 그런 거 봤을 때 그거하고 구조가 되신 학생인데, 여학생인데 그 친구 같은 경우는 가방에다가 뭘 집어넣고 뛴 거예요. 나 뜨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인 거죠. 난 누구도 날 찾게 할 수 없어, 막 이런 식으로 뛰어내린 것 같은데 교각을 붙잡고 있더라고요. 구조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런 거 봤을 때 이게 충동적인 게 큰 것 같아요.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고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시고 그런 사람들조차도 자살을 후회한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싶다. 혹시 또 그런 기분이 들거나 혹시 내가 좀 그럴 때는 주변에 분들에게 꼭 좀 도움을 청하시고 저희 그 상담 전화들이 있죠. 예방 상담 전화가 있습니다. 1393에서 24시간 상담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꼭 전문가와 상담을 한번 해보시기를 부탁을 좀 드립니다. 이 일을 하시면서 또 보람도 좀 굉장히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보람은 항상 있죠. 이게 경찰 하면 저희가 경찰에 입직을 할 때부터 예상했던 게 있지 않습니까? 뭐 체포, 단속 그런 거를 알고 근무를 해야 하는데 인명 구조를 하는 업무도 할 수 있으니까 너무 좋은 거죠. 이렇게 이제 고맙다고 하시는 분들 구조하고 하다 보면 정말 기뻐요. 아, 내가 그래도 한 생명을 살렸구나. 진짜 그런 그 어떤 사명감과 또 그런 마음이 없다면 진짜 이 고된 일 아무나 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각자 어떤 일을 하시든 그 어려움과 힘듦이 있겠지만 이 일을 하시면서 가장 어렵고 좀 힘든 일은 뭡니까? 그동안 이제 많은 견사체 인양도 많이 하고 뭐 구조도 많이 했는데 저 2월에 이제 저 동료였죠. 동료가 순직을 했었습니다. 2월 달에. 그때 가양대교에서 차를 세워놓고 투신하신 분이었는데 그분이 이제 구조는 안 되셨어요. 안 되셨고 구조는 안 되셨어요. 바로 깔아앉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수색을 진행해 나갔었는데 그 수색 중에 그 사고가 나가지고 물에서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날 2일 차였어요. 2일 차에 올라왔는데 자기 공기 잔량 보고 교각 한 바퀴 정도 수색할 수 있을 것 같다 말하길래 그래 한 바퀴 돌아라. 교각 수색 같은 건 금방 끝나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2명이 같이 들어갔는데 못 나왔죠, 그 친구가. 그 재수 씨가 임신 4개월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제일 좀 안타깝죠. 얼마 전에 그 조산을 하셨어요, 재수 씨가. 조산을 하셔서 지금 조카는 인큐베이터 지금 있거든요. 있습니까? 예. 근데 좀 바람이 있다면 아기가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조금 건강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사흘 전에 한강에 뛰어든 시민을 구하려다가 순직한 고 유재국 경위의 연결식이 염수됐습니다. 서울 한강경찰대 소속 수상구조요원인 유경인. 지난 15일 한강에서 투신자를 수색하다 숨졌습니다. 이미 한 차례 잠수수색을 마친 뒤 다시 물속으로 들어갔던 유경인은 실종자 가족을 생각해 한 번 더 살펴보자는 마지막 말을 남기고 결국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때가 가장 슬펐죠. 그때가. 그런 경우를 처음 당해봐가지고 같이 있던 동료가 그래버리니까 전에는 이제 뭐 글 같은 데 읽었을 때 뭐 상상할 수 없는 슬픔이라고 표현들 하는데 상상이 되니까 더 슬프더라고요. 그 안에서 상상할 수 있는 슬픔이 더 슬펐습니다. 그때. 얼마나 한강이 좀 어둡거든요. 어둡고
친구가 또 추위를 많이 타가지고 또 2월이고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많이 추워했을 텐데 그 어떻게 했을지를 아니까 그 안에서 너무 슬프더라고 그때. 아니 너는 조선조으로 근무했다는 현실성인데 몰랐지. 이상하게 힘들거나 좋은 일 있으면 너랑 얘기만 하면 위로가 되고 풀리더라고. 남들은 네가 나한테 의지했다고 하는데 좀 내가 더 요즘 많이 했었어. 얼마 전에 너 아들 태어난 거 알아? 너 이름도 지어준 것 같더라. 이현이라고. 이름 참 이쁘더라. 그 인큐베이터 안에 있는데 그 안에서도 자기 힘으로 막 몸 굴리고 하나 봐. 힘이 세다고 병원 측에서도 말하는 모양이야. 너 닮아가지고 그런 것 같다. 아들은 걱정하지 말고 잘 있어. 잘 보살펴 줄 테니까 잘 있어라.